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4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몰사신잡은 다양한 잡지식들을 짧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몰사신잡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잡지식, 한반도에서도 하이에나가 살았다. 하이에나 하면 뭔가 엄청 더운 지방에 서식하는 동물, 대륙으로 따지면 아프리카가 떠오르는 동물이죠. 근데 이런 하이에나가 한반도에 살았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 소개해드릴 하이에나는 고대 하이에나, 동굴 하이에나 종인데요. 유럽에서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북반구 대부분의 지역에 살았던 하이에나였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선 황해도 상원, 검은모루 유적과 충청북도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에서 동굴 하이에나의 화석이 출토되었다고 하죠. 100kg 정도 나가는 꽤 거대한 몸집의 하이에나였다고 하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동물이 한반도에 살았었다는 것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잡지식, 드래곤볼의 숨겨진 이야기. 드래곤볼의 작가인 토리야마 아키라는 드래곤볼 만화 내에서 캐릭터들이 싸울 때 마을을 한방에 부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배경을 그리기 귀찮아서였죠. 또한 궁전 외에는 어떤 그림도 없는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역시 배경을 그리기 귀찮아서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귀찮기에 만들어진 드래곤볼 내 설정들은 드래곤볼만의 짙은 색깔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적인 초대박 흥행을 이뤄내기까지 합니다. 귀찮음이 재능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놀랍습니다.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잡지식, 다산의 대명사. 아이를 낳는 것을 출산이라고 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다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다산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심지어 다산으로 기네스북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1707년부터 1782년까지 살았던 페어도르 바실레프는 40년 동안 쌍둥이를 16번, 새쌍둥이를 7번, 내쌍둥이를 4번, 총 27번의 출산을 했고 낳은 아이의 수는 무려 6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9명의 아이 중 한 쌍둥이를 제외한 67명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다고 하죠.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통계적으로도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은 여성이 있었다는 것은 참 놀랍고도 신기합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네 번째 잡지식, 개가 물을 마시는 방법. 혹시 개가 물을 마시는 것을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짝살짝 뭔가 물을 사방에 흘리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 마신다고 합니다. 혓바닥을 뒤로 말아 물속에 담갔다가 재빨리 빼면 물기둥이 생기는데 이를 덥석 물어 물을 마시는 것이죠. 혀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과정을 반복하여 필요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혀의 움직임으로 물의 관성을 이용해 작은 물기둥을 만들어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강아지는 유체역학의 고수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공대생인 나보다 나은 것 같다 강쥐함. 다섯 번째 잡지식, 야생 겨자로부터 나온 식물들. 야생 겨자로부터 나온 식물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접해왔던 많은 채소들이 야생 겨자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꽃과 줄기가 큰 야생 겨자들은 브로콜리종으로 품종 개량이 되었고 잎을 집중적으로 개량된 겨자들은 케일이 되었습니다. 끝잎싹을 집중적으로 개량한 것은 양배추가 되었고요. 줄기를 집중적으로 개량한 것은 콜라비가 되었죠. 꽃송이를 집중적으로 키운 것들은 콜리플라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다 다른 개체 같죠. 부위별로 잘 발달한 것을 나누어 몇천 년 동안 집중적으로 품종 개량을 이루었고 이토록 달라 보이는 채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야생 겨자를 개량해서 만든 품종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아참 지금 말하는 야생 겨자는 우리가 냉면에 뿌려 먹는 영어로 머스터드인 현대 겨자와는 관련이 없는 브라사카 오레라케아라는 종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캐릭터 동전을 쓰는 나라. 보통 동전을 보면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나 해당 국가의 큰 업적들을 남긴 위인들이 그려져 있죠. 이 나라에서 발행한 동전은 조금 다릅니다. 동전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죠. 이 동전은 뉴질랜드의 자치령 섬나라 태평양의 섬 니우에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것이라 실제로 물건을 구매할 때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동전이라고 합니다. 포켓몬, 디즈니 캐릭터, 스타워즈 캐릭터 등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앞면은 다 다른데 뒷면에 뭐가 그려져 있냐고요? 뒷면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니우에의 국가 원수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동전은 재료로 쓰인 금속의 가치가 높아 통화로 통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캐릭터가 그려진 동전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CCTV에 노출되는 횟수. 한국에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 CCTV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저만 해도 지금 당장 창문에 하나 보이네요. CCTV들은 우리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안 유지에 정말 큰 역할을 하죠.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CCTV는 사생활 노출 등의 이슈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도 뭐 얼마나 많길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저는 CCTV에 많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민간 부분 CCTV 설치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59회에서 최대 110회가량 CCTV에 노출되며 하루 평균 83.1회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동 중에는 9초에 한 번꼴로 CCTV에 노출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CCTV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름 돋지만 이렇게 24시간 일하는 CCTV가 있기에 범죄 검거율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안전한 치안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4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물체.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든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 뜨거운 태양의 중심보다도 핵폭발의 중심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뜨거울 테니까요. 제 마음처럼요. 2012년 8월 13일 빅뱅을 재현하기 위한 기구인 대형 강입자 중돌기에서 무려 5조 켈빈 온도까지의 온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게 얼마나 뜨거운 온도냐면, 가장 뜨거운 것 하면 떠오르는 태양에서도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의 중심이 약 1500만 켈빈 온도 정도거든요. LHC에서의 실험은 태양의 중심보다도 약 25만 배 이상 뜨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구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성자 빔이 빛의 속도로 양성자를 가속하면 원자핵이 이루는 강입자인 양성자가 27km 길이의 가속기 안을 1초 동안 11,1245번 돌게 되면서 5조 켈빈 온도의 엄청난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죠. 무슨 소린지 모르시겠다고요? 저도요. 아무튼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게 뭐냐고 묻는다면, 입을 모아 빅뱅을 재현하기 위해 만든 LHC였다라고 말해주자고요. 무려 5조도에 이른 실험이 있었다고. 두 번째 지식, 우산 손잡이가 구부러진 이유. 우산을 보시면 일명 손잡이가 있죠. 이 손잡이가 있어 우산을 들고 다니기에 굉장히 용이하며 안 쓸 땐 팔에 우산을 걸쳐 편의성을 높입니다. 그렇기에 과거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손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우산 손잡이가 처음 개발된 이유가 하인이 귀족에게 우산을 씌워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우산을 비스듬히 잡을 때 평평했던 손잡이는 하인의 손목에 부담이 갔고, 부담이 덜하도록 만든 우산 손잡이가 J자형 손잡이의 시초가 된 것이죠. 세 번째 지식, 경남 진주의 언니. 경남 진주에서 언니나 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응가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남녀 구별 없이 동성애 손님 형제를 형이라고 불렀고, 진주 지역에서는 이 말이 형아, 흥아, 응가가 되었다고 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응가라는 말은 형이나 언니를 지칭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변의 뜻을 가지기도 한다고 해요. 이를 구분짓는 방법은 아기의 변, 응가는 응가, 소리의 높낮이가 같고, 언니의 응가는 응가로 응자의 높은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제가 잘 표현한 게 맞겠죠? 아무튼 언니를 응가라고 부른다는 점 참 신기합니다요. 네 번째 지식,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꿀팁. 만약 아이가 길을 잃었고 전화를 할 수 있다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봇대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각 전봇대에는 성인 눈높이에 고유의 전주번호 표찰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쓰여진 8자리 숫자와 영어만 있다면 이 전봇대의 위치를 알 수 있죠. 이 번호가 배정받는 원리를 가볍게 알아보자면, 전국을 가로, 세로 2km 격자로 나눈 후 부여한 X축, Y축 번호가 0318 최초 4자리 번호이고, 이 섹터를 가로, 세로 500m로 16등분하여 각각의 알파벳 순으로 부여한 것이 중간의 영어. 이런 원리가 뒤쪽까지 이어져 범위를 줄인 것이 전봇대에 적혀있는 8자리 글자이죠. 물론 일반인들이 이 번호를 조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봇대에 쓰인 글자들만 있다면 경찰이나 119에 신고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지식, 평생 동안 자는 시간. 여러분, 평생 동안 잠을 자면서 쓰는 시간이 몇 시간이게요?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은 일생 동안 무려 26년이나 잠을 자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잠에 들기 위해 드는 시간이 무려 7년이나 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침대에 있는 시간만 33년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알아주는 슈퍼 잠만 보니까 한 40년 정도 침대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평생의 반을 침대에서 보내는 것인가? 좋은데? 여섯 번째 지식, 샴푸라는 단어. 머리를 감을 때 쓰는 계면활성제 샴푸. 이 샴푸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잘 빠진 영단어 느낌으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 샴푸라는 단어가 인도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1762년 힌디어인 샴포로부터 나온 단어이죠. 샴푸뿐만 아니라 파자마 등의 영단어 역시 인도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똑똑해 보이고 세련된 것을 떠올리면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의 선진국을 떠올리지만, 사실 아시아권에서 기원된 단어들 그리고 기원된 문화들 역시 굉장히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군요. 일곱 번째 지식, 강아지는 혀를 안 씹을까? 사람들을 보면 혀를 내밀지도 않는데 혀를 씹어 고통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 개 아프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자기 혀를 씹고 고통받는 모습은 보기 드물죠. 혓바닥이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과연 강아지는 자신의 혀를 안 씹을까요? 당연하게도 강아지 역시 혀를 씹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죠. 하지만 강아지가 얕게 자신의 혀를 물었을 경우 주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고 해요. 피가 나지 않는 이상이요. 개가 혀를 물더라도 오랫동안 낑낑대지 않기 때문이죠. 다행스럽게도 혓바닥은 혈액 공급이 우수하기 때문에 거부상이 빠르게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아지 역시 혀를 씹으면 당연히 아프겠죠? 이런 거 보면 항상 관심있게 강아지를 봐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 지식, 대머리도 비듬이 나는가? 비듬은 보통 머리카락에 잔류하곤 하죠. 근데 머리카락이 한 올 없는 대머리한테도 비듬이 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하자면 대머리 역시 비듬이 있습니다. 비듬이란 두피에서 각질 세포들이 탈락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는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생긴다고 하네요. 하지만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리에 잔류하지 않고 금방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비듬이 없어 보이는 것뿐이라고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4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어딜까요? 공식적으로 주권을 인정해주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바티칸 시티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북서부에 있는 가톨릭 공화국으로 2013년 기준 839명의 인구가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면적은 0.44 제곱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냐면 1시간 정도 걸으면 이 나라 전체를 둘러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해요. 근데 이런 작은 나라에 독자적인 금융기관, 정부의 강요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폐를 유로로 사용하지만 1999년까지 바티칸 리라라는 독자 화폐를 사용했을 정도죠. 이번엔 비공식적인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 대해 알아볼까요? 시랜드 공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은 해상 요새를 짓게 되는데요. 전쟁이 끝나면서 이 거점 요새들은 방치되게 됩니다. 1967년 9월 2일 영국 육군 소령이었으며 해적 방송의 운영자였던 헤디 로이 베이츠가 영국 영해 밖에 존재하는 이 요새의 독립선언을 발표하며 이 요새를 시랜드로 이름 지었고 자신이 국왕 로이 베이츠 1세라고 명명했죠. 물론 이 나라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나라는 없지만 시랜드 달러라는 화폐도 있으며 자체 축구 국가대표팀도 있다고 합니다. 2002년 기준 인구 27명의 나라 시랜드 공국. 돈만 주면 백작자기를 살 수 있다는데 기회가 된다면 구매해보고 싶네요. 두 번째 잡지식, 음료수 캔의 점자. 음료수 캔 뚜껑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음료수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떤 과학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라고 합니다. 이 캔 한번 보세요. 이 점자를 해석하면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료수에 적힌 점자에는 정말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탄산음료든 주스든 이온음료든 구분 없이 음료로 적혀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입장으로서 지금 이 냉장고는 탄산음료, 주스 등이 구분되지 않고 모두 단순히 음료로만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최근 들어 탄산음료의 점자를 단순히 음료로 표기하지 않고 탄산으로 표기하는 등의 행보가 있지만 이왕 점자 만드신 거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이 음료가 어떤 음료인지 알려주게끔 점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잡지식, 피클이 울퉁불퉁한 이유. 피클은 오이를 식초, 설탕 등에 절여 먹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자를 시켜 먹거나 햄버거에 들어가 있는 피클을 보면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양새를 띨까요? 그 이유는 피클을 햄버거에 넣어 먹기 시작하면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용 피클을 생산 판매하던 블라식이라는 회사의 직원들은 햄버거를 먹을 때 피클이 빠져나오는 것을 개선하고자 노력했고 차량용 타이어의 홈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피클의 홈을 파서 마찰력을 높여 미끄러짐을 최소화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죠. 그렇게 홈이 파여진 피클은 정식으로 특허 출원까지 되었고 아이디어 상품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DNA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잡지식, 악어도 꼬리가 재생된다. 도마뱀은 위협을 느꼈을 때 자신의 꼬리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본래의 꼬리만큼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잘린 꼬리가 다시 자라나곤 하죠. 근데 이 재생 개념이 도마뱀보다 훨씬 큰 파충류인 악어에게도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신디 수, 미국 애리조나대 생물학자 등이 미시시피 악어를 조사한 결과 젊은 미시시피 악어의 경우 잘린 꼬리를 몸 길이의 18%인 23cm까지 재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물론 악어의 재생 관련 해부학 및 조직학적 조사 결과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 세계의 모든 악어가 미시시피 악어처럼 꼬리가 재생되는지 확답드릴 순 없지만 성체가 되면 4m가 넘어가는 초거대 파충류 또한 이런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 신기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원화는 W, 엔화는 Y. 근데 달러는 왜 S? 대한민국의 화폐단위 원, W로 시작하기에 원화는 W로 표시됩니다. 일본의 화폐단위 N, Y로 시작하기에 Y로 표기되죠. 유럽의 화폐단위 유로 역시 E로 시작하기에 E로 표기됩니다. 근데 미국의 화폐단위 달러는 D로 시작하는데도 왜 이런 S 모양으로 표기가 될까요? S는 달러의 발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S는 로마 제국의 금화 솔리두스의 첫 글자이며 여기서 나온 S로부터 달러라는 기호를 만들었다고 하죠. 영국의 돈인 파운드 역시 P로 시작하지만 L 모양의 파운드를 쓰죠. 이는 로마 제국에 대한 동경에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L은 고대 로마의 무게단위 리브라의 첫 글자 L의 필기체로부터 나온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유서 깊은 표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섯 번째 잡지식, 개구리도 이빨이 있다. 개구리를 보면 미끄덩하게 잘 빠진 느낌이 듭니다. 윗부분을 보면 이빨 같은 건 전혀 없는 느낌이죠. 신기하게도 개구리에겐 이빨이 있습니다. 위턱의 가장자리에 작은 턱니가 나란히 있죠. 물론 먹이를 씹는데 이 이빨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먹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요. 물론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같은 먹이를 씹어서 삼기
삼킬 수 있는 이빨을 가지고 있는 별종개구리도 있지만요. 7번째 잡지식 기가 막힌 복권 당첨 사례. 노스캐롤라이나 레스터에 글렌다 블랙웰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매주 로또 티켓을 구매했죠. 하지만 당첨 빈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보고 그녀는 로또와 같은 복권을 사는 것 자체가 돈 낭비라고 판단. 남편에게 이는 돈 낭비라고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그 자리에서 캐롤라이나 밀리언스라는 긁는 복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봐 꽝이잖아 라는 상황을 기대하고 그 복권을 긁었는데 무려 100만 달러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12억 원 정도 되겠네요. 와, 집에서 남편이 생색 좀 냈을 것 같은데요. 8번째 잡지식 알부칠의 본래 용도. 그 알부칠 있죠? 입병이라 불리우는 구내염 또는 혓바늘이 나게 되면 발랐을 때 소리나게 하는 그 빨간 약, 순간적으로 목숨에 위협이 있을 정도의 고통을 선사하지만 약발이 끝내주는 약입니다. 근데 이런 알부칠이 본래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산부인과에서 처방하는 질내염증 치료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내와 생체적으로 비슷한 점막인 입안, 구내염과 혓바늘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금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덤으로 알부칠을 발랐을 때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염증 부위, 괴사한 부위를 화학적으로 화상을 입혀 탈락시키는 것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생사를 화학적으로 지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엄청 아픈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치료를 이끌어내는 것이기에 절대로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음식편입니다. 첫 번째 잡지식, 잡채는 원래 당면이 아니었다. 잡채하면 당면이 떠오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본래의 잡채는 꿩고기를 가늘게 찢어서 만들었던 요리였다고 합니다. 잡채에 사용된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섞일잡, 나물채로서 여러가지 채소 모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채소 가운데 얇게 찢긴 꿩고기를 볶아 먹는 음식이었죠. 이런 오리지널 잡채가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광해군 때였습니다. 이충이라는 사람이 잡채를 왕에게 올려 호조판서라는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얼마나 맛있으면? 하지만 한국의 당면 공장이 처음 세워진 건 1919년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면이 들어간 잡채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요리였던 잡채와 다른 음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면이 들어간 지금의 잡채 역시 한국 고유의 음식으로 불리워야 마땅하지만 과거부터 내려온 꿩고기와 함께하던 본래의 잡채 역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잡지식, 치킨대학. 이천시에 조그마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무려 치킨을 위한 대학교이죠. 이름하여 BBQ 치킨대학. 새로운 치킨들을 연구하는 세계 최초의 치킨 관련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대학교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치킨에 관련된 노하우나 지식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치킨집 창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가맹점주 교육을 토대로 어려움을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죠. 일반인들도 치킨 캠프를 통해 치킨을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을 참가할 수도 있다고 하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세계 최초의 치킨대학교 BBQ 치킨대학을 수료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잡지식, 칼로리는 식품을 태워서 측정한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식단입니다. 식단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녀석이 있죠. 바로 칼로리인데요. 이 칼로리라는 녀석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요? 식품을 태워서 측정한다고 합니다. 밤 칼로리미터라는 기기에 칼로리를 잴 식품과 산소를 주입하고 전열선에 전기를 통과시켜 가열한 뒤 태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기 안의 온도 상승폭을 측정하죠. 이를 열량으로 환산해 칼로리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칼로리는 무게나 영양소 밀도의 척도가 아니라 에너지 단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은 사람마다 흡수되는 양이 다르다는 점 등 수많은 맹점이 있지만 식품을 기기에 넣고 태우기만 하면 간편하게 측정이 가능하기에 아직까지 범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 잡지식, 케이크는 빵이 아니다. 케이크는 빵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케이크는 과자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빵을 만드는 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 시에 케이크는 아예 다루지 않으며 과자를 만드는 제과 기능사 자격증 취득 시에 케이크가 실기 시험의 절반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빵은 효모를 사용해 만들어지지만 케이크는 효모를 사용하지 않는다 등의 빵과 케이크를 나누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일반인인 제 시각에 케이크는 아무리 봐도 빵 같긴 합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술집을 방문한 사람. 여러분 술 좋아하시나요? 저도 술 마실 때 그때 분위기가 좋아서 꽤 많은 곳을 다녀왔었는데요. 이분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브루스 마스터스. 50년 동안 51,695개의 술집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주당 인생을 살아오며 술에만 쓴 돈이 무려 12만 파운드, 하나로 1억 8,700만 원이나 되죠. 그리고 그는 맥주를 마시는 것이 영원한 젊음의 비결이라는 띵언까지 남기기도 한 희대의 주당입니다. 기네스북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하루에 3번 이상 술집을 방문하는 그의 기록은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고 있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주당이지. 여섯 번째 잡지식, 연포탕은 원래 두부탕이다. 연포탕을 떠올려보세요. 국물에 낙지 한 마리를 넣은 탕이 떠오르죠. 하지만 연포탕은 부드러울 연, 두부, 포, 탕,
탕, 즉 연두부, 부드러운 두부를 넣은 탕을 말합니다. 두부를 잘게 잘라 썰어서 꼬챙이에 꿰어 기름에 지지거나 닭고기와 함께 섞어 국으로 끓인 것을 과거에 연포탕이라고 불리웠답니다. 현재는 두부가 빠지고 낙지만 남은 연포탕이 돼버렸죠. 왜 낙지가 들어간 탕이 연포탕이란 이름이 붙었는지는 의문이지만 과거 연포탕은 연두부탕이었다는 것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7번째 잡지식, 환타를 최초로 만든 국가. 환타는 코카콜라의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저도 탁 쏘는 맛이 일품이라 애용하는 탄산음료인데요. 근데 이 환타는 사실 미국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독일 나치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음료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독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독일의 콜라 시럽을 유통하는 루트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코카콜라를 대체할 새로운 음료수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환타였다고 합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뒤 이 환타는 단종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을 상징하는 음료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1950년대 펩시가 강력한 신흥 음료들을 대거 등용하였고 코카콜라는 이에 대항마로서 환타 브랜드를 1955년 부활시켰죠. 지금의 환타는 과거 독일 나치가 만들었던 환타와는 맛이 다르다고 하지만 환타 브랜드가 독일 나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정말 신기하네요. 8번째 잡지식, 샌드위치의 유래. 샌드위치는 어디에서 온 말일까요? 무려 사람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의 귀족 제4대 샌드위치 백작 존 몬터규 경의 이름에서 따왔죠. 노름에 빠지는 바람에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빵 속에 고기를 끼워 먹었다라는 유래도 있고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샌드위치를 들고 공무를 집행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 공작을 당해 도박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둘 다 시간을 아끼기 위한 샌드위치 백작의 노력이 음식에 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가 샌드위치 백작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샌드위치 백작이 이 요리의 기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 시절에도 빵 사이에 고기를 끼워 먹는 등 다양한 곳에서 현재 샌드위치와 비슷한 음식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고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4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고양이의 혀에는 가시가 있다. 강아지는 친근감의 표시로 주인을 혓바닥으로 핥곤 합니다. 강아지의 혀는 촉촉하고 부들부들해서 아프다는 느낌이 없죠. 하지만 고양이에게 핥음을 당하면 뭔가 까끌까끌하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고양이의 혀는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혓바닥 돌기가 작은 발톱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죠. 또한 이 돌기는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이루는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런 돌기 개수는 무려 3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혓바닥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이유는 혀로 털을 핥을 때 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돌기는 끝부분 가운데가 긴 U자형 모양새를 하고 있어 입속의 침을 피부와 털으로 실어 나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는 털과 피부를 깨끗이 하는데 일조한다고 하네요. 하루 평균 2시간 30분을 털 관리를 하는 고양이. 이런 깨끗함을 유지하는 습관이 혓바닥 돌기의 진화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호랑이 역시 혓바닥이 이렇게 생겼대요. 두 번째 잡지식, 폴란드의 경례. 각 나라의 군인들은 제마다 다른 경례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의 경례는 정말 특이한데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경례를 한다고 해요. 경례가 뭔가 무거운 느낌이 있는 군대 예법의 느낌이 있기에 저는 처음에 폴란드의 경례를 보고 장난 같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 경례의 유래를 들어보면 장난 같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유래가 있는데요. 1815년 의회 왕국 군대에 폴란드 군인이 당시 폭군으로 여겨졌던 폴란드 총독 콘스탄틴에게 그에게 던질 돌을 파지하고 경의를 표하는 경례를 하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와 1831년 오르신카 그로우프스카 전투에서 손가락을 다 잃고 중지와 검지를 모두 잃은 군인이 부상당한 손으로 상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뒤 죽었다. 그를 기리기 위해 이런 경례가 생겼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폴란드의 두 손가락 경례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군요. 세 번째 잡지식,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지명.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지명은 안도리지 보리다레미 한숨바우로 13글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 지명은 몇 글자일까요? 뉴질랜드의 언덕에 있는 타우라마 화카탕이 항 아코아우아우아 오타베 테아 투리푸카 키키옹 마웅 아호로누쿠 포카이 회운 회누 아키타나 타우라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무려 85글자나 되는 지명으로서 실제로 기네스북에 등록된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의 장소이죠. 마오리어로 지어진 이름인 이곳은 큰 무릎을 가진 산의 정복자이자 땅의 주인이며 땅과 바다를 탐험하는 타마테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플롯을 연주해주었던 언덕의 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타우마타 또는 타우마타 언덕이라고 줄여 부른다고 하네요. 네 번째 잡지식, 임신하는 수컷이 있다. 사람의 경우 보통 여성이 임신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일반적인 동물들 역시 암컷이 임신하고 암컷이 새끼를 낳는 경우가 대다수죠. 하지만 반대로 수컷이 직접 임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해마의 사례입니다. 암컷이 수컷 배에 있는 육아주머니에 알을 낳고 수컷이 알을 10일에서 25일 걸쳐 품고 있다가 새끼를 출산한다고 해요. 수컷이 임신부터 출산까지 하는 동물은 해마가 지구상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다섯 번째 잡지식, 나비와 나방. 나비 목에는 46개의 상과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나방과 나비가 존재하는데요. 근데 신기한 점은 46개의 상과
상과 중 우리가 알고 있는 나비가 속해 있는 상과가 미국 나방나비 상과와 팔랑나비 상과, 호랑나비 상과 이렇게 3개뿐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43개의 상과는 나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비목의 90%는 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비는 15,000에서 2만 종이 있고 나방은 전 세계적으로 20만 종 이상 존재한다고 하네요. 어우, 나방 진짜 많다. 6번째 잡지식, 양배추, 양상추, 양파. 양배추, 양상추, 양파 이름을 보시면 배추나 상추에 양자가 들어갑니다. 신기하게도 이 양자는 서구시계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양배추나 양상추 또는 양파는 서양에서 온 배추, 서양에서 온 상추, 서양에서 온 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더 신기한 점은 양말, 양탄자, 양복, 양초, 양동이 등의 단어 역시 서구시계 외국에서 들어온 이라는 뜻이 붙은 단어들이라는 점. 와, 근데 양말은 진짜 양쪽으로 씹는 것이기에 양말인 줄 알았는데 뜻이 서양식 버선이라고 해요. 놀랍죠? 7번째 잡지식, 토끼와 당근. 토끼하면 당근이 떠오르는 동물입니다. 애니메이션 등 많은 매체에서 토끼의 주식을 당근으로 다루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애초에 당근을 좋아하는 토끼도 있고 당근을 좋아하지 않는 토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에 토끼의 주식으로 당근만을 먹이게 되면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영양실조, 비만, 소화기 질환, 치아 질환 등을 앓게 되죠. 영국 수의사협회에서 권하길 토끼 식단의 80%는 양질의 건초와 풀을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당근은 그저 특별한 간식으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네요. 토끼의 주식이 당근이 아니라는 것 놀랄 노자입니다. 8번째 지식, 2020년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과자. 2020년 상반기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자는 무엇일까요? 5위는 감자 풍미가 가득한 질소칩, 아니 포카칩으로 427.7억 원이 팔렸고, 4위는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꽃갈콘으로 456.8억 원이 팔렸다고 합니다. 3위는 전 세계인들의 간식 초코파이로 490.7억 원이 팔렸죠. 2위가 조금 의외인데요. 홈런볼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무려 497.1억 원이 팔렸다고 합니다. 에어프라이기에 홈런볼을 튀겨 먹는 게 유행을 타면서 이런 인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는 비의 깡의 인기에 힘입은 농심의 새우깡으로 무려 499.2억 원이 팔렸다고 합니다. 과자만 보더라도 한 해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것 놀랍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4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한국에도 별의 바다가 있다. 혹시 몰디브 별의 바다라고 아시나요? 해양의 플랑크톤이 해안에 밀려와 충격을 받으면 파란색으로 빛나는 바다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흡사 판타지 느낌이 나는 곳이죠. 한국에도 이런 파란 야광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삽시도의 야광바다. 8월부터 9월까지 물과 물이 세게 부딪힐 때 이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플랑크톤이 야광충의 존재 때문이라고 해요. 배가 지나다닐 때나 파도가 몰아칠 때 이렇게 푸른빛을 띈다고 하네요. 삽시도 이외에도 경남이나 포항에서도 발견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다니 참으로 신기합니다. 나중에 한번 가봐야지. 두 번째 잡지식, 꿀벌의 독이 말벌의 독보다 세다. 말벌에게 쏘이면 한 방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독의 세기로만 따지면 우리에게 친숙한 꿀벌의 독이 말벌의 독보다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꿀벌에 쏘였을 때보다 말벌에 쏘였을 때 더 위험한 것일까요? 꿀벌은 한 방을 쏘면 빠지지 않는 형태의 침을 갖고 있고, 말벌은 몇 방이고 꽂았다 뺄 수 있는 형태의 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독낭의 크기가 말벌이 꿀벌의 100배의 크기로 압도적으로 크죠. 독을 여러 번 많이 주입할 수 있다는 점이 말벌이 꿀벌보다 강력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 면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말벌의 독에는 꿀벌의 독이 없는 신경 마비 물질 만다라톡신이라는 성분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목의 세기로 따졌을 때 꿀벌의 독이 말벌의 독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은 참 신기하네요. 물론 말벌이 훨씬 위험한 곤충이지만 말이죠. 세 번째 잡지식, 인도에도 이런 성이 있다. 인도의 건물하면 타지마할 같은 건축물이 떠오릅니다. 뭔가 아시아의 느낌이 섞인 웅장함 뭐 그런 게 떠오르죠. 하지만 인도에도 중세시대 유럽의 성과 비슷한 성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곳은 인도 라자스탄주 남부에 위치한 라자스탄 구릉 요새라는 곳인데요. 일찍부터 세계적으로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라자스탄 구릉 요새는 치토르가르, 쿤발가르, 사와이 마도프르, 잘라와르, 자이푸르, 자이살메르 총 6개의 장엄한 요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와, 근데 이 건축물들이 8세기경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과거부터 이렇게 대단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니 다시 한번 인도의 클래스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잡지식, 전 세계의 높은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떠올려보세요. 대부분 에베레스트, K2, 칸첸중가, 로체, 마카루, 초호유산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산들을 비롯한 14개의 8,000m 봉우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 모두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중국, 티베트 자치구, 네팔, 부탄 등 수많은 나라에 걸쳐있는 산맥, 히말라야 산맥. 높은 산을 보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히말라야 산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낫겠군요. 그리고 이런 높은 산들이 한 산맥에 모두 있다는 거 참 신기하고 재밌지 않나요? 나만 신기한가? 다섯 번째 잡지식, 2020년 출산율과 사망률. 2020년 대한민국은 최저 출산율을 보유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가입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2020년 한 명이 되지 않는 0.84명을 기록하게 되죠. 출생한 아이수가 27만 2,400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2020년 전년도 1만 명 늘어난 30만 5,100명이 되었다고 하죠. 대한민국 최초로 인구 자연 감소 3만 3천 명이 되었다고 하네요.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3명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0.84명. 대한민국 정말 어떤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성게의 알. 많은 미식가들이 극찬을 하는 흔히 말해 우니라고 불리우는 이것, 성게의 알입니다. 근데 사실 우니는 성게의 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산란을 하기 위한 기관, 성게의 정소와 난소라고 하죠. 그래서 성게의 경우 수컷과 암컷 모두에게 우니가 나오는 것이죠. 수컷의 우니와 암컷의 우니의 맛의 차이가 있냐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싸서 많이 못 먹어봤거든요. 쭈륵. 아무튼 성게의 알로 알려진 녀석이 사실 성게의 생식소였다는 것 충격이네요. 일곱 번째 잡지식, 맹꽁이의 울음. 맹꽁이는 왜 맹꽁인지 아시나요? 맹꽁맹꽁 울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수컷 맹꽁이가 암컷을 부르는데 다른 수컷과 자신의 목소리를 암컷이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 한 마리는 맹 하고 울고 한 마리는 꽁 하고 울기에 맹꽁이로 불리게 된 것이죠. 신기한 게 이게 서로 박자가 맞지 않았을 때 서로 싸우기도 한대요. 이렇게 해요. 좀 귀엽지 않나요? 여덟 번째 잡지식, 과거의 기내식. 요즘 기내식을 보면 뭔가 끼니를 때운다는 느낌이 있죠. 맛있다는 느낌을 받긴 힘듭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내식은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옛날 비행기는 부유한 사람들만 탈 수 있었기에 항공사들은 기내식의 질로 승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내식은 고급 레스토랑에 견줄 정도였죠. 랍스터가 나오기도 소갈비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제공되었었다고 하죠. 하지만 1952년 이코노미 클래스가 생기며 이 화려했던 기내식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오일 쇼크라는 큰 벽을 만나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게다가 항공기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의 이미지가 생기며 프리미엄 기내식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죠. 물론 현재도 퍼스트 클래스의 기내식은 조금 많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 황금시대의 기내식만큼 화려하진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죠. 근데 고급 레스토랑과 견줄 정도의 기내식이 있었다는 것 참 재밌지 않나요? 한번 먹어보고 싶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4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토토로의 설정. 혹시 토토로 아시나요? 지브리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캐릭터이자 숲의 수호자라고 볼 수 있는 캐릭터죠. 근데 이 토토로가 완전 어렸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요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지브리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에서 숲의 부활을 상징하는 마지막 코다마라는 존재인데요. 이 존재가 훗날에 커서 토토로가 된다고 합니다. 오랜 동료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미야자키 하야오 씨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셨었어요. 지브리 공식 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다마가 살던 시대와 토토로의 출생 연도가 잘 안 맞는 오류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두 번째 잡지식, K는 왜 천? 천을 영어로 하면 사우전드입니다. 근데 인스타그램 등을 보면 왜 천 단위를 줄여 말할 때 1K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K는 킬로 천을 의미하는 표준 국제 단위 체계에서 사용한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라 천 단위를 K로 사용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또한 사우전드의 앞글자를 따서 T로 표현할 경우 트릴리온의 단위인 1조와 단위가 겹치기도, 타임의 T와 단위가 겹치기도 하기에 혼선을 빚을 수 있어 T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요. 세 번째 잡지식, 스스로 움직이는 나무. 반지의 제왕 엔트족을 보면 나무가 두 발로 걸어다닙니다. 근데 실제로도 걸어다니는 식물이 존재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이 나무는 바로 워킹 트리. 토양의 침식됨에 따라 새롭고 더 단단한 땅을 찾아다니는 식물이죠. 사람처럼 보행할 수는 없지만 워킹 트리는 하루 2cm에서 3cm, 연간 최대 20m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빛을 향해 새로운 뿌리를 키우고 오래된 뿌리가 죽게 되면서 점점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움직인다는 개념 참 재밌지 않나요? 네 번째 잡지식, 수작이라는 말. 너 어디서 개수작이야? 많이 들어보셨죠? 수작이란 엉큼한 속셈이나 속보이는 짓을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본래 수작이란 술 숫자에 술, 불, 작, 서로 술잔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공경을 표현하는 의미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술자리에서 반역이나 음모를 꾸미는 일이 많아지면서 현대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었다고 해요. 다섯 번째 잡지식, 채소들도 소리를 낸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연구진이 신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초음파 비명을 낸다는 것이었죠. 토마토와 담배풀을 두고 물이 모자란 환경, 가지가 부러진 환경, 안정적인 환경, 이렇게 세 가지 환경을 조성해놓고 각 실험군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실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식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20kHz에서 100kHz의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한 상황에선 토마토는 시간당 35번, 담배풀은 시간당 11번 소리를 만들어냈고, 줄기를 자른 경우 토마토는 시간당 25번, 담배풀은 시간당 15번의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반면
반면 안정적인 환경 속의 식물은 시간당 한 번 이하의 소리를 냈다고 하죠. 식물도 고통받을 때 소리를 낸다는 것, 뭔가 무섭기도 안쓰럽기도 하네요. 여섯 번째 잡지식, AK-47의 숨겨진 비밀. AK-47이라는 총기 아시나요? FPS 게임에서 자주 등장하는 총이죠. 신기하게도 이 총의 이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개발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AK-47은 에토멧 칼라시니코프 47로, 에토멧은 자동 소총을 의미하고 칼라시니코바는 개발자인 미하일 칼라시니코프를 의미합니다. 47은 1947년에 개발했음을 의미하죠.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1947년 개발한 자동 소총을 뜻하는 말입니다. AK-47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일곱 번째 잡지식, 날개가 없는 풍력 발전기가 있다. 풍력 발전기를 떠올리면 이런 모양새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람의 힘을 사용하여 풍차의 원리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죠. 풍력 발전기는 바람개비, 날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날개가 없는 풍력 발전기도 있습니다. 이 풍력 발전기는 볼텍스라는 스타트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풍력 발전기에 날개가 없고 달랑 막대기가 하나뿐이죠. 바람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는 힘을 토대로 전기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 풍력 발전기는 기존의 풍력 발전기보다 공간 제약이 덜하며 날아다니는 야생동물들에게 피해를 훨씬 덜 준다고 하죠. 이런 새로운 도전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중에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잡지식, 피카소와 6.25 전쟁. 과거 몰사신잡에서 피카소가 비교적 최근 사람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피카소는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1951년 그린 이 그림은 마세크레 앤 코레,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입니다. 6.25 전쟁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이죠. 피카소가 우리나라에 아픔이 담긴 사건을 두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 신기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잡지식, 플레이스토어의 이스터에그. 이스터에그의 왕 구글, 그리고 구글이 만든 플레이스토어. 당연히 플레이스토어에도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와이파이가 없을 때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앱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또 뜹니다. 하단의 열기구 게임 플레이를 누르면 이런 열기구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피해가면서 저거 동글뱅이 저거 있죠? 저거 먹는 게임이요. 사망. 할 것 없을 때 한 번씩들 해보세요. 의외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두 가지 더 있으니까 이것도 꼭 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4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5살에 임신한 소녀, 페루 출신의 여성 리나 메디나. 최연소 출산 기록을 가진 여성입니다. 1939년 만 5살 7개월 된 아이가 엄마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배가 부푼 리나 메디나를 보고 처음에 복부에 종양이 생긴 줄 알았다고 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 임신 7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었죠. 리나 메디나는 어린 나이에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2.7kg의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10살 때까지 엄마를 누나로 알고 있었다고 전해지죠. 당시 5살 소녀가 임신 및 출산을 했다는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페루라는 나라 전체가 뒤집혔었다고 해요. 누가 임신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리나 메디나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두 번째 잡지식,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장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화장실은 홍콩에 있는 항펑 골든 베스트룸입니다. 화장실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는 아주 호화로운 화장실이죠. 이거 만드는 데만 380kg의 금이 들어갔고 6,000개 이상의 보석이 변기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공사비만 3,800만 홍콩 달러, 하나로 54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화장실은 다른 화장실입니다. 바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화장실이죠. 만드는 데만 약 1,900만 달러, 제작비만 하나로 210억 원 정도 든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이유는 폐수에서 물을 추출하여 식수를 위해 정화할 수 있는 첨단 필터가 들어가는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잡지식, 프랑스의 랜드마크 에펠탑.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떠올리라면 저는 가장 먼저 에펠탑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에펠탑이 철거될 뻔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프랑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었던 에펠탑은 본래 20년간 설치했다가 해체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만들면서도 파리 예술가들에게 파리의 경관을 해치는 괴물이라고 칭해지기도 했죠. 고풍스러운 도시에 거대한 철골 구조가 있다는 것은 천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는 반대로 에펠탑은 매년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욕을 먹으면서 꿋꿋하게 에펠탑을 지은 귀스타브 에펠은 1년 만에 자신이 들인 건축 비용을 모두 벌었다고 전해지죠. 철거하기로 약속했던 20년 뒤에도 에펠탑은 철거되지 않고 프랑스 군대의 무전탑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흉물로 취급받았고 철거될 예정이었다는 것 신기하지 않나요? 네 번째 잡지식, 마이야이 뜻. 마이야히 마이야후 마이야히 마이야하하. 죄송합니다. 아무튼 옛날에 엄청 뜨거웠다가 요즘 딥페이크 영상으로 다시 한번 유행하는 마이야이 노래 있죠. 근데 이 마이야이 이거 뜻이 뭘까요?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따르릉 정도로 의역된다고 합니다. 따르릉이었다니 어우 신기한데요?
다섯 번째 합지식,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물질이 있다. 단단하기로 따지면 가장 먼저 나오는 물질 다이아몬드. 근데 이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 1나노미터를 뚫으려면 똑같은 물질을 올려놓고 코끼리를 올려놔야 깨지는 그런 물질이죠. 이 물질은 바로 그래핀인데요. 그래핀을 발견한 안드레 가임과 노보셀로프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핀은 아주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연필과 스카치 테이프만 있다면요. 연필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떼어낸 뒤 테이프에 달라붙은 흑연가루를 반복해서 테이프로 떼어내면 그래핀을 분리할 수 있죠. 아무튼 이 그래핀은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열 전도성이 높으며 탄성도 뛰어나 늘리거나 구부려도 전기적 성질을 잃지 않는 최고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꿈의 나노물질이라는 말과 함께요. 여섯 번째 합지식, 롯데 칠성 망고 음료. 이 망고 음료수 뭔가 조금 신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망고 음료인데 망고 과즙보다 오렌지 과즙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상입니다. 일곱 번째 합지식, O형은 원래 C형이었다. 혈액형을 보면 가장 대중적인 혈액형으로 A, B, O, A, B 이렇게 네 가지 혈액형이 있습니다. 근데 A 다음은 B, B 다음은 C일 텐데 도대체 왜 뜬금없이 O형이 나온 것일까요? 1901년 ABO식 혈액형 분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적혈구가 가진 항원에 따른 분류인데요. A 항원을 가진 혈액형을 A형, B 항원을 가진 혈액형을 B형, 어느 쪽의 항원도 가지지 않은 것을 C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C형은 AB 항원이 없다는 제로의 의미로 O형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O형이 바로 C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와우. 여덟 번째 합지식, 한국엔 백두산이 여러 개. 백두산 과연 죽기 전에 가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국에는 백두산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백두산 하면 양강도 쪽에 백두산을 생각하시는데 남한에도 백두산이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에 위치한 백두산과 경남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위치한 백두산이요. 제가 생각하는 백두산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백두산이니 한 번쯤은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4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깊은 바다에서 인간의 피는 초록색, 사람의 피는 바다에 들어가면 초록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성분이 바뀌는 거냐고요? 아니요. 단순히 적색이 여러가지 색 중 빛의 파장이 가장 길기 때문에 물이 빛을 많이 흡수하게 되죠.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빨간색을 시작으로 주황, 노란색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9m 이상의 수심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피가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의 피가 초록색으로 보인다니 봐도 신기하지 않나요? 두 번째 잡지식, 피사의 사탑은 세워지고 있다.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혀왔던 피사의 사탑,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탑으로 유명하죠. 1372년 완성을 시작으로 이 탑은 계속해서 기울어져 왔습니다. 1350년 당시엔 수직선에서 약 1.4m 정도 기울어졌었으나 1990년까지 계속해서 기울어져서 최종으로 4.5m나 기울어졌을 정도였죠. 관계자들은 탑이 무너질 걸 우려하여 입장을 전면 폐쇄하기까지 합니다. 그 뒤 11년 동안 집안 보강 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2001년 탑의 기울기를 4.1m까지 돌려놓게 됩니다. 근데 2018년이 돼서 피사의 사탑 관리 비영리기구에서 탑의 기울기를 다시 재보니 2001년보다 4cm만큼 탑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기울어진 탑이 점점 똑바로 서고 있는 것이죠. 이거 기울어지는 탑이라고 불릴 게 아니라 일어서는 탑으로 불려야겠는데요. 아무튼 피사의 사탑 관리자는 이 탑이 똑바로 서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합지식, 공룡의 뼈로 만든 반지가 있다. 정말 특별한 반지를 찾고 계신가요? 이 반지 완전 추천드립니다. 무려 공룡의 뼈와 운석이 담겨있는 반지이죠. 어떤 공룡의 뼈인지 어떤 운석이 담겨있는지는 디테일하게 나와있진 않지만 각 반지들에 담긴 모양들이 모두 달라 전 세계에 똑같은 반지가 단 한 개도 없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반지의 가격은 평균 8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라고 하네요. 이쪽 URL로 들어가시면 직접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이거 끼면 막 초능력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거 광고 아닙니다. 네 번째 합지식, 페덱스의 기적같은 일. 전 세계의 물류를 담당하는 페덱스, 시가총액 817억 달러의 초거대 기업입니다. 근데 이 페덱스사가 도박으로 살아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페덱스사는 1971년 35개의 도시에서 8개의 비행기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시작하는 처음 2년 동안 엄청난 기름값 상승으로 회사가 수백만 달러의 부채를 안게 됩니다. 당연히 연료비까지 부족해진 상황이 되었죠. 창업자 프레드 스미스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는 판단을 했고 남아있는 회사 돈 5,000달러를 들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 블랙잭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다음 주 그는 27,000달러를 벌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회사를 살려내게 되죠. 그 뒤 이길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페덱스는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되었죠. 정말 영화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페덱스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합지식, 꼬르륵 소리는 마른 사람이 더 크다. 배가 고프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곤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더 마른 사람일수록 이 꼬르륵 소리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마른 사람이 꼬르륵 소리가 더 큰 이유는 몸을 두르고 있는 피하 지방이 적기에 소리를 차단할 벽이 얇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마른 사람의 꼬르륵 소리는 상대적으로 통통한 사람보다 더 크고 짙게 난다고 볼 수 있죠. 여섯 번째 합지식, 물을 내릴 때 북반구, 남반구가 다르다.
다르다? 변기물을 내릴 때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물이 내려가고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물이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향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향력은 지구 자전에 의한 관성을 설명하는 가상의 힘으로서 지구 전면에 적용되는 힘이죠. 실제로 이 힘을 실험한 유튜버가 있는데요. 베리타지움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남위 35도의 호주 시드니와 북위 35도의 미국 엘레베마 헌츠빌에서 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수영장 물을 빼는 실험이었죠. 실제로 물이 빠질 때 도는 방향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전향력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변기와 욕조에서는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변기나 욕조는 대칭적 구조도 아닐 뿐더러 구조에 따라 작용하는 힘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죠. 전향력을 넘어서는 힘이 적용될 경우 그에 따라 물이 내려가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전향력보다 제품이 어떻게 설계되었는가에 따른 힘이 더 크기에 변기나 욕조의 제품에 따라 물이 돌아가는 방향이 정해질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근데 이 전향력이라는 거 정말 재밌지 않나요? 7번째 지식, 라면빨이 노란 이유. 라면의 면발은 되게 노랗습니다. 밀가루로 만드는 우동이나 국수는 흰색인데 말이죠. 도대체 왜 라면은 노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라면에 리보플레빈이라는 노란 비타민을 넣기 때문입니다. 라면이 대중화되었던 1980년대 당시 지나친 염분과 탄수화물만이 들어간 라면은 영양소 부족 식품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게 됩니다. 라면만을 먹고 살면 각기병에 걸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죠. 이때 라면 회사들은 각기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타민 B2를 첨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라면이 노란색을 띠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색감도 좋아지고 영양도 보충, 그것이 라면이 노랗게 변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8번째 지식, 세상에서 가장 큰 생물, 가장 큰 동물하면 흰수염고래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식물이나 곰팡이 등까지 고려한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로 따진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이보다 훨씬 큰 생명체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생명체는 꿀버섯이라고 하는 종인데요. 미국 오리건주 동부 멜휴어 국립 산림지대에서 발견된 이 버섯은 축구 경기장 1350개 크기의 버섯입니다. 분사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배 크기라고 할 수 있죠. 흰수염 고래랑 크기 비교를 하자면 한 이 정도쯤 됩니다. 엄청 크죠? 아무튼 이 거대한 버섯은 최소 2400년부터 최대 8650년을 살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생명체가 이토록 오래 살아있다니 역시 지구는 상상 이상의 것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50화 특별편, 차말람 선정 베스트 잡지식들 53선입니다. 첫 번째 잡지식, 코딱지의 신기한 기능.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어우짜. 두 번째 지식, 돌고래는 바닷물을 마시지 않는다. 돌고래는 바닷물을 직접 마시지 않습니다. 직접 마실 경우 죽음을 초래한다고 해요. 수분은 먹이를 통해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식, 마력에 관하여. 말의 힘, 마력. 2021년에 살고 있는 경주용 말 한 마리당 4마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힘이 1마력이 아니죠. 네 번째 지식, 배우 정혜인의 뿌리. 배우 정혜인 씨는 다산 정약용의 6대 직계 후손입니다. 다섯 번째 지식,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나라.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엔 노예제도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구 460만 명 중 60만 명이 노예라고 추정되고 있죠. 여섯 번째 지식, 대나무의 꽃. 대나무에게도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수십 년에 한 번 또는 수백 년에 한 번 핍니다. 일곱 번째 지식, 전세계 상위 10%의 부. 전세계 상위 10%의 부자가 되기 위해선 2018년 기준 한국 돈으로 1억 1100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지식, 짝불알. 남성의 80% 이상이 왼쪽 고환이 더 늘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고환이 충돌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또는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이렇게 진화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지식, 외로우면 더 춥다. 실제로 외로우면 온도를 더 춥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열 번째 지식,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 여자가 남자보다 보통 3년 정도 더 오래 삽니다. 과학자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문제로 꼽고 있다고 하네요. 11번째 지식, 친구가 없다면 흡연을 하는 것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2번째 지식, 우울증 환자의 꿈. 우울증 환자는 일반 사람보다 꿈을 더 오래 꾼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수치는 무려 3배라고 하죠. 13번째 지식, 1년 중 가장 많이 헤어지는 달. 1년 중 연인이 가장 많이 헤어지는 달은 3월, 12월이라고 합니다. 14번째 지식, 여자가 남자보다 술에 잘 취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술에 잘 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유는 위 내의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여자가 남자보다 적고 체내 수분량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5번째 지식, 밤에 불을 켜고 자면 살이 찐다. 밤에 불을 켜고 자면 살이 더 많이 찔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년 동안 5kg의 살이 찔 확률이 17%나 높아진다고 하네요. 16번째 지식, 헬륨을 마시면 목소리가 변하는 이유. 헬륨가스는 평소 공기보다 4배 가볍습니다. 헬륨가스가 통과할 때 소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진동수가 증가. 평소보다 높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17번째 지식, 새해 결심 성공률. 새해 결심을 한 사람들 중 92%가 새해 결심에 실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 역시 92% 안에 들었고요. 18번째 지식, 솜사탕을 처음 만든 사람. 솜사탕 처음 만든 사람 치과 의사입니다. 19번째 지식, 기마상과 말의 다리. 기마상, 말의 다리에 따라 조각상 주인공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번째
20번째 잡지식 교통카드 환불, 교통카드 충전금액 환불 가능합니다. 21번째 잡지식 가리비의 수영, 조개 가리비는 물고기만큼 수영을 잘합니다. 22번째 잡지식 꿈에 나온 사람들, 꿈에 나온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3번째 잡지식 트럼프 카드의 킹, 퀸, 잭은 가족이 아니다. 트럼프 카드의 킹, 퀸, 잭은 왕, 여왕, 왕자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인들이에요. 24번째 잡지식 인간의 기억력, 인간의 기억력을 용량으로 표기한다면 약 1페타바이트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5번째 잡지식 돼지의 체지방률, 돼지는 생각보다 날씬합니다. 평균 체지방률 14%인 돼지는 사람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 됩니다. 26번째 잡지식 김포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은 김포에 없습니다. 서울과 인천에 걸쳐있죠. 27번째 잡지식 석기시대 수명, 구석기시대에 15세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무려 54세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8번째 잡지식 외로움은 전염된다. 현대의 성인 3명 중 1명이 느낀다는 외로움, 근데 이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9번째 잡지식 남편과 변기, 남편의 편, 변기의 변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30번째 잡지식 동물보호법을 만든 사람, 동물보호법 나치의 히틀러가 만들었습니다. 31번째 잡지식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입양,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입양은 불가능합니다. 나보다 무조건 생일이 늦은 사람만 가능하죠. 그 말은 즉슨 생일이 늦은 동년배의 사람은 입양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32번째 잡지식 한국인 지갑 속 평균 2019년 기준 한국인 지갑 속 평균 현금은 53,000원이라고 합니다. 33번째 잡지식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악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악기는 하모니카입니다. 지금도 매년 100만 개 이상의 하모니카가 팔린다고 하죠. 34번째 잡지식 텔레토비의 키, 보라돌이의 키는 3m입니다. 35번째 잡지식 남자는 왜 꼭지가 있을까? 남자의 꼭지 왜 있을까요? 이는 남자 여자 성별이 갈리기 전 대하 상태부터 존재하죠. 그렇기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6번째 잡지식 검도에서의 쌍검, 검도에선 쌍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식 시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37번째 잡지식 아몬드는 사실 복숭아과, 아몬드는 복숭아의 친척입니다. 과일로 열려 그 속의 씨를 채취해 먹는 것이죠. 38번째 잡지식 가장 단단한 식재료,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식재료는 가스오브시입니다. 39번째 잡지식 다이아몬드는 깨진다. 다이아몬드는 쇠방치로 강하게 내려치면 깨집니다. 40번째 잡지식 부부싸움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 부부싸움은 아기에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말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부부싸움 사이에서 자란 아이는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1.4배 높아지고 후에 폭력을 행사할 확률도 3배 이상 높아지죠. 41번째 잡지식 링거를 맞을 때 움직여도 안 아픈 이유, 링거의 굵직한 바늘을 벗겨내면 이렇게 연한 바늘이 나오게 됩니다. 핏줄엔 이 연한 바늘만이 남기에 움직여도 아프지 않은 것이죠. 42번째 잡지식 리모컨을 찾는데 쓰는 시간, 사람의 기대 수명을 80살로 본다면 우리가 평생 리모컨을 찾는데 쓰는 시간이 371시간이라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43번째 잡지식 데프콘의 학력, 데프콘의 학력은 전주대학교 기독교학 학사입니다. 44번째 잡지식 한반도에도 하이에나가 살았다. 한반도에도 하이에나가 살았습니다. 동굴 하이에나라는 종이었죠. 45번째 잡지식 평생 동안 자는 시간, 사람의 수명을 80년으로 본다면 평생 동안 잠에 드는 평균 시간은 무려 26년이라고 합니다. 46번째 잡지식 대머리도 비듬이 나는가? 대머리도 비듬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없기에 잔류 시간이 짧고 금방 날아가서 잘 안 보이는 것이죠. 47번째 잡지식 악어의 재생 능력, 악어도 꼬리가 잘릴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48번째 잡지식 환타를 최초로 만든 곳, 환타를 최초로 만든 곳은 독일 나치였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를 대체할 음료를 개발하다 만들어진 것이죠. 49번째 잡지식 한국에도 이런 바다가, 한국에도 이런 야광 바다가 있습니다. 삽시도라는 곳에서 8월부터 9월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50번째 잡지식 꿀벌이 말벌보다 독이 세다. 순수하게 독의 세기로만 따진다면 꿀벌이 말벌보다 셉니다. 51번째 잡지식 스스로 움직이는 나무, 워킹트리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연간 최대 20m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52번째 잡지식 5살에 임신한 소녀, 5살에 출산을 한 여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병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말이죠. 53번째 잡지식 깊은 바다에서 인간의 피, 9m 이상의 수심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피는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5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필로폰의 어원. 마약하면 어떤 종류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히로뽕, 즉 필로폰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이 필로폰의 어원이 참 신기합니다. 일본의 다이니폰 제약은 필로폰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 필로포너스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사랑한다는 뜻의 필로와 노동을 의미하는 포너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노동을 사랑한다 라는 뜻이죠. 필로폰을 먹게 되면 각성하게 되고 내구력 향상이 되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약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장 작업 중 졸음을 쫓는 약으로 사용되었고 노동의 효율을 올려주는 약품으로서 많은 공장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며 병사의 사기와 내구력 향상을 위해 군대에서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두 번째 지식, 신당동의 본래 뜻, 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동. 현재는 새로운 신, 집당, 마을 동자로 구성되어 새로 세워진 집들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옛날엔 약간 달랐어요. 1894년 이전까지만 해도 신당동은 귀신신, 집당, 마을 동이라는 한자로 구성된 마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엔 지정된 성문으로만 시신이 한양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광희문과 소희문이 해당 역할을 맡고 있었죠. 그래서 이곳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통과하는 문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곳에 위치한 신당동은 자연스럽게 문효촌이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당동 하면 문효촌이 떠올랐을 정도라고 하죠. 떡볶이가 떠오르는 동네가 본래 문효촌이었다니 놀랍습니다. 세 번째 지식, 파란색은 경시되었었다. 파란색 하면 하늘이나 바다가 떠오릅니다. 한결같다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색이기도 하죠. 하지만 12세기 이전엔 파란색이 폄하되었던 색이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파란색을 진정한 색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파란색을 야만인들의 색으로 보았죠. 파란 눈을 가진 여성을 천하게 보기도, 파란 눈을 가진 남성은 거칠고 멍청하다는 편견까지 생길 정도로요. 하지만 12세기 이후 파란색을 염착시키는 기술이 발달해 화가와 염색공이 파란색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파란색은 성모 마리아의 색이 되기까지 합니다. 겸손의 의미까지 갖게 되죠. 이전까지는 파란색을 제대로 염착하는 기술이 없어서 하늘이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칠해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와서야 하늘과 바다가 파란색으로 칠해지기도 하죠. 아무튼 믿음과 신뢰의 이미지를 가진 파란색이 오래도록 폄하되었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네 번째 지식, 판사의 컨디션이 중요한 이유.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판사의 컨디션에 따라 가석방 판결률이 다르다는 것이죠. 뉴욕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조나단 레베브는 이스라엘의 8명의 판사와 가석방 청문회 1112건을 분석하게 됩니다. 판사가 일하는 시간을 아침 간식 시간과 점심 식사를 기준으로 나눈 결과 판사가 간식이나 식사를 하고 난 직후엔 가석방 판결률이 65%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과 멀어질수록 가석방률이 거의 0%에 가까워졌다고 하죠. 물론 범죄자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판사의 배고픔과 피로함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100%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가 정말 유의미하다면 판사의 컨디션에 따라 판결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지식, 불교 출신 단어들. 불교로부터 파생된 단어는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건달, 불교의 8부 중 하나로 음악을 맡은 신 건달바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음악을 맡은 신이 대한민국 정서에선 놀고 먹는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건달의 의미가 변질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식당은 절이 갖춰야 할 7대 요소 중 하나로서 음식을 먹으며 불도를 수행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주인공이라는 단어도 불교에서 나왔습니다. 주인공이란 득도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아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건물의 입구라는 뜻을 가진 현관, 이 역시 불교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두세 개의 경계에 있는 관문이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사찰 건물의 정문을 뜻하게 되었고 이게 일반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무진장 많다 할 때 무진장 역시 불교로부터 유래된 엄청나게 많아 다함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여섯 번째 지식, 스핑크스 고양이. 그 쭈글쭈글한 피부를 가진 고양이 스핑크스 고양이 아시나요? 수천 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살았을 법한 외형 그리고 이름을 가진 고양이인데요. 이 고양이는 1996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자연 돌연변이로 발생된 개체라고 합니다. 이집트 출신이 아니에요. 물론 고대의 고양이도 아니고요. 스핑크스 건축물의 모태가 된 고양이도 당연히 아닙니다. 일곱 번째 지식, 새는 고추의 매운맛을 못 느낀다. 우리는 고추를 먹으면 매운맛을 느낍니다. 혀가 얼얼해지고 속이 뜨거우며 심하게는 땀도 나죠. 하지만 고추에 매운맛이 있어 무적인 동물이 있으니 바로 조류입니다. 매운맛은 촉각의 감각 수용기가 매운맛에 반응하면서 매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류가 지닌 수용체는 사람이나 일반 포유동물과 수용체 구조가 달라 캡사이신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새는 고추를 먹더라도 매운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여덟 번째 지식, 재벌을 영어로 하면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 등 많은 단어가 떠오릅니다. 근데 한국의 재벌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시나요? 체벌 또는 재벌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영어로 표현되죠. 대기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한국의 가족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5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짱구의 앞모습은? 짱구를 보면 항상 옆모습만 나옵니다. 앞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작가의 설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짱구라는 캐릭터가 가진 특유의 천진난만함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도 짱구의 앞모습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작가와 영화 스태프용으로 배포됐다고 알려진 짱구 작화시 주의할 점에서 다룬 짱구의 정면 그림은 이러합니다. 진짜 귀엽죠? 그래도 옆모습이 조금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경고문은 짱구의 정면을 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와 짱구가 웃는 모습을 캐릭터할 땐 꼭 뒷모습으로 웃어야 한다는 것, 짱구의 둥글둥글한 얼굴 특징을 살리기 위해 뾰족한 부분은 없어야 한다는 설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심한 설정이죠. 두 번째 잡지식, 루피의 뜻.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 근데 루피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10주년 기념 정보지 원피스 파라다이스에 따르면 뱃머리에 바람이 부는 쪽으로 돌리다 라는 뜻의 루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고기만 있으면 어디든 좋아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루피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잡지식, 인어공주 체험. 해녀 체험, 요트 체험, 승마 체험 등 수많은 이색 체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체험 이상의 특이한 체험이 있을까요? 어우, 당연히 있죠. 바로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하는 인어공주 체험입니다. 실제로 이 인어옷을 입고 물에서 호흡하는 방법, 꼬리로 수영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총 3단계의 레벨이 있는데 막바지 난이도인 레벨 3의 단계까지 배운다면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수심 10m까지 내려간다고 하네요. 아참, 남자도 가능합니다. 그니까 울끈불끈 근육 인어공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잡지식, 너구리의 하트. 라면 너구리. 그 중에서도 컵라면인 너구리 큰 사발면. 요 녀석 정말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너구리 컵라면 뚜껑에 그려진 캐릭터의 눈이 뜨거운 물을 부으면 눈에 하트가 생긴다는 점이죠. 그냥 생각 없이 먹기만 했었는데 요런 귀여운 포인트가 있었을 줄이야. 너구리 사랑해줘야겠구먼. 다섯 번째 잡지식, 하와이아 스마트폰.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2021년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 돼버렸죠. 하지만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선 이 행위를 절대 해선 안 됩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기만 하더라도 최고 99불, 하나로 12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017년 10월 2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3만원 보행 금지법이라는 법이 발행되었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많은 보행자 사고가 일어나는데 스마트폰을 보는 등 산만한 환경으로 인해 다치는 노년층 주민이 많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적발되면 초법은 15달러에서 35달러, 하나로 2만원에서 3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고, 재적발당하는 보행자는 75달러에서 99달러, 하나로 최대 1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선 길을 걸으면 스마트폰을 보지 맙시다. 벌금 물으면 안 되니까요. 여섯 번째 잡지식, 슈렉은 실존했다. 혹시 애니메이션 슈렉 아시나요? 근데 여기서 나온 주인공 슈렉, 이 슈렉은 실존했던 사람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바로 모리스 틸레라는 프랑스의 레슬링 선수였죠. 그는 17세에 말단 비대증을 진단받아 특이한 외모를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4개 국어가 능통했으며 변호사를 꿈꿨을 정도로 총명했지만 말단 비대증이 발발하면서 특이한 외모를 가지게 됩니다. 그 뒤 그는 프로레슬러로 전향하게 되죠. 특이한 외모를 가졌지만 정말 착한 마음씨를 가졌고, 결국 그는 슈렉의 모티브가 되었죠. 슈렉의 모티브가 된 사람이 실존했었다는 것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일곱 번째 잡지식, 관광객 관광 수입 관광 지출. 코로나가 범세계적으로 도래하면서 해외여행은 정말 그림의 떡이 된 상태인데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해외여행이 정말 성행했었습니다. 그 당시 관광객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2018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무려 연간 8,900만 명이 방문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은 관광 수입을 얻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2,140억 달러, 하나로 238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관광 수입을 얻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관광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중국이었습니다. 2,770억 달러, 하나로 308조 원이라는 넘사벽 지출을 보여주었죠. 이 잡지식을 들으니 세 나라 모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 잡지식, 원피스의 설정. 만화 원피스를 보면 그려지는 그림이 있죠. 전투가 끝나고 맥주잔을 들고 가자 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시끌벅적한 파티 분위기요. 신기하게도 이건 초기부터 유지해온 오다 선생님의 세 가지 설정 중 하나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설정을 찾아보자면 전투 후에 꼭 파티를 열 것, 작중 연애는 그리지 않는 것, 살인이나 사망시는 가능하면 그리지 않는 것 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원피스에서 누가 누구랑 사귀는 사이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아,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원피스 엔딩에 남이랑 누구랑 사귈지 루피려나? 부르그는 아니겠지? 아홉 번째 잡지식, 피라미드의 본래 이름. 피라미드 이름만 들어도 장엄함이 느껴지는 건축물이죠. 근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본래 피라미드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음성학적으로 또는 로 표현되었다고 하죠. 이는 승천의 장소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라는 이름을 따온 것은 재밌게도 삼각형 모양의 의식용 과자 피라미스에서 왔습니다. 피라미드를 처음 본 그리스인들이 익숙한 삼각형 모양의 과자를 떠올려 피라미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본래 이름도 잊혀지고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뭔가 한편으로 섭섭할 것 같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열 번째 잡지식,
저승사자는 본래 다른 옷을 입었다. 음침한 외형에 창백한 얼굴, 검정색 입술, 큰 키,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저승사자. 근데 이 저승사자의 모습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전설의 고향이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의 고향 제작 PD가 자신이 창작한 이미지라고 설명했죠. 자, 그렇다면 본래 저승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저승사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근엄해 보이는 장군 느낌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무서운 저승사자의 이미지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몰사신잡 5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밀번호. 세이프티 디텍티브스 연구팀에서 1800만 개 이상의 비밀번호를 수집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며 가장 많이 해킹당하는 비밀번호를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나온 결과는 1, 2, 3, 4, 5, 6이 1위, 영어로 패스워드가 2위, 1, 2, 3, 4, 5, 6, 7, 8, 9가 3위, 1, 2, 3, 4, 5가 4위, 1, 2, 3, 4, 5, 6, 7, 8이 5위였다고 합니다. 30위까지 보면 이렇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간단히 정해놓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일단 저도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오겠습니다. 내 비밀번호가 왜 저기 있지? 두 번째 합치식, 영국은 무단횡단이 합법이다. 영국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단횡단이 일상적인 통행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횡단보도 밖에서 경찰과 함께 걸어가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요. 근데 이게 대다수의 유럽에도 적용된다고 해요. 이는 세금을 들여 자신의 도시에 만들어진 도로가 자가용만을 고려해 설계하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무단횡단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낸 사람을 보장해주는 참 신기한 규정이 아닌가 싶네요. 세 번째 잡지식, 닭이 알을 낳는 곳. 닭은 도대체 어디로 알을 낳을까요? 신기하게도 닭은 항문, 요도, 생식기 기능이 하나로 구성된 통배설강이라는 곳에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똥꼬로 알을 낳는다고 알 수 있죠. 닭은 알을 생식기로 낳는다, 항문으로 낳는다. 친구랑 싸운 적이 있었는데 다 맞는 말이었군요. 친구야 미안하다. 네 번째 잡지식, 한국 최초의 소방 전문 조직. 불이 난다는 것, 많은 인명피해를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소방대원분들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요. 대한민국의 소방조직 누가 가장 먼저 기획하고 만들었을까요? 1426년 세종대왕님이 나라를 통치할 때 최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화도감이라는 방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고 하천을 관리하는 일을 겸했다고 하죠. 폐지되었다가 만들어졌다가를 반복했지만 결국 그 명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종대왕님 시절 소방 전문 조직이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러모로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 아니었나 싶네요. 다섯 번째 잡지식, 아인슈타인의 예언. 아직 3차 대전이 발발하지도 않았지만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제4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인 알프레드 베너가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 제3차 세계대전에는 주무기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제3차 세계대전에선 어떤 무기가 사용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서 쓰이게 될 무기는 알 것 같군요. 돌멩이와 나뭇가지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원전쟁이라는 건가? 아니면 고도로 진화시킨 돌멩이와 나뭇가지려나? 조크일 확률도 있겠죠? 생각이 많아지는 대답이 아닐 수 없군요. 여섯 번째 합치식, 폐경을 겪는 포유류. 폐경이란 월경이 중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자연 폐경이 발생하죠. 근데 이런 폐경 현상을 겪는 포유류는 인간, 범고래, 들새고래 이렇게 단 세 가지 종뿐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유전자가 가장 비슷한 침팬지도 고도의 지능을 가진 코끼리도 역시 죽기 전까지 월경을 하며 새끼를 낳죠. 인간의 폐경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가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 시 타선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가설. 두 번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시에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가 죽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가설. 세 번째로 할머니가 됨으로써 가족에게 많은 이점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정말 많은 포유류 중 인간 그리고 몇몇 고래들만이 폐경을 겪는다는 점은 참 신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도대체라는 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말인 도대체. 도대체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의문을 나타내며 무엇을 알고자 할 때 쓰이는 말이죠. 근데 이런 류의 단어는 도대체뿐만이 아닙니다. 어차피라는 말도 한자라고 해요. 급기야라는 말도 한자이며 물론이라는 말도 한자입니다. 심지어 역시, 하필, 무려 라는 말도 다 한자어라고 하죠.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본래 한자였다니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여덟 번째 잡지식, 도라에몽과 129.3. 도라에몽에겐 정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키도 129.3cm, 무게도 129.3kg, 머리둘레도 129.3cm, 가슴둘레도 129.3cm, 다리 길이도 129.3mm, 파워도 129.3마력, 최고 점프도 129.3cm, 최고 속도도 시속 129.3km죠. 이 정도라면 129.3에 사연이 있어 보이죠? 이 129.3이라는 숫자는 도라에몽이 처음 등장한 해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가 129.3cm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작 도라에몽이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4학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이 들어간 것이죠. 도라에몽과 129.3 정말 재밌지 않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5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미국 경찰과 도넛. 미국 경찰들을 떠올리면 뭔가 도넛을 들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도넛 가게들은 대부분 24시간 운영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는 심야 시간이 되면
강도를 당할 위험이 매우 커졌죠. 그래서 도넛 가게들은 심야 시간 남는 도넛을 경찰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심야 시간에 경찰들이 도넛 가게를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치안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문화로 굳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조리 시간이 거의 없고 가격도 저렴한 도넛, 그렇기에 시간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경찰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도 있지만, 무료로 제공 또는 많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탓도 있었기에 미국 경찰들이 정말 애용하는 간식으로 굳어진 것은 정말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도넛을 내어주고 치안을 유지한다라, 이게 바로 윈윈인가? 두 번째 잡지식, 영화 노트북의 비하인드 스토리. 혹시 로맨틱 영화 좋아하세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 한 편 추천해달라고 말씀 주신다면 저는 노트북이란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라이언 고슬링과 레이첼 맥아담스의 정말 예쁜 사랑 연기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영화 촬영 당시 두 주인공은 서로를 매우 싫어했고 촬영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곤 했다고 합니다. 상대 배우를 바꿔달라고 욕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하지만 영화 촬영이 끝난 이후 둘이 연인 사이로 돌변했지만 말이죠, 욕을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달한 구도가 나올 수 있는지 역시 프로는 다르군요. 세 번째 잡지식, 마동석의 예명. 우리의 깜찍 보장 마블리 형님 마동석이라는 예명을 쓰곤 하시는데요, 이 예명이 지어진 이야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마동석 씨의 한국 이름은 이동석입니다. 이동석 씨는 초등학생 때 장난스럽게 친구들에게 주먹을 날리는 개구장이었고, 친구들이 악마동석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를 축약한 이름이 바로 마동석인 것이죠. 이시지만 마동석이라는 예명이 익숙해졌고, 현재 마동석 씨의 부모님도 마블리 형님을 마동석으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잡지식, 커피를 쏟을 때 걸리는 걸음수. 커피를 들고 가다가 흘린 적 많으시죠?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걸을 때 평균 7에서 10발자국을 걸으면 커피를 흘린다고 합니다. 미국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대 기계공학과의 로슬린 크레체니코프 교수팀은 다양한 크기의 컵에 담긴 액체의 고유진동수를 계산했고, 그 결과 사람의 걸음걸이와 머그컵 속에 찰랑대는 커피에 고유진동수가 딱 들어맞는다는 결과를 도출해냈죠. 한마디로 사람이 걷는 박자와 컵 속의 커피가 출렁거리는 박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걷는 속도에 변화를 준다거나 방향을 바꾸면 일정하게 출렁대던 커피가 컵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걸으면서 커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선 천천히 걷는 방법, 시선을 커피에 두고 걷는 방법, 커피를 컵에 가득 담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2012년 유체역학 이그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커피를 들고 가면 맨날 흘리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나 772가 아니었어, 이건 과학이었어. 다섯 번째 잡지식, 화성의 해질녘. 해질녘 하면 붉은 노을이 떠오릅니다. 빨강 또는 주황색이 떠오르죠. 하지만 화성으로 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화성의 해질녘은 푸른색이거든요. 노을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화성 표면에 40km 상공에 대륙권이 있는데 이곳이 대부분 먼지로 이루어져 붉은 태양빛을 모두 걸러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뭔가 으스스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임에는 틀림이 없네요. 여섯 번째 잡지식, 농장의 수호자 라마. 라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낙타나 양과 비슷하게 생긴 외모를 가진 귀여운 침뱉, 아니 동물이 떠오르죠. 근데 이 라마가 농장의 동물들을 야생동물로부터 지키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개보다 라마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라마는 맹수들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추고 있고, 코요테, 여우나 늑대 같은 객과동물을 싫어하기에 농장의 동물들을 보호하는 역할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1990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라마를 농장의 가드로 세운 농장주 중 80%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평을 남기기도 하고, 라마를 농장에 키우자 맹수로부터 공격당하는 양의 손실률이 21%에서 7%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하죠. 마냥 착하게 생긴 라마가 이런 역할도 해낼 수 있다는 점 참 재밌습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굴비의 유래. 밥도둑 굴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려시대 왕실의 외척이었던 이자겸, 그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이자겸의 난이라는 반란을 일으키죠. 하지만 이 반란이 진압되면서 이자겸은 영광 법성포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소금에 절여 말린 조기를 먹게 되었는데 이를 왕 인종에게 진상으로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진상은 해도 굴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의 굽을 굴 아닐 비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게 굳어져 굴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한국사 교재에서도 다룰 만큼 유명한 이야기지만 국어학계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기를 엮어서 말리다 보면 조기가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게 되죠. 이를 보고 굽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게 변해서 굴비가 되었다는 어원설도 있답니다. 두 이야기 모두 흥미롭고 재밌지 않나요? 여덟 번째 잡지식,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 살면서 세 번쯤은 들어본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류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입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름에 정말 신기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레오나르도고 가문을 상징하는 성이 다빈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 글쎄, 다빈치는 가문을 뜻하는 성씨가 아니고 빈치 출신이기에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성씨가 늦게 보편화되었고, 동명이인과 구별하기 위한 척도로서 자신의 출신 지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해요. 그의 풀네임 레오나르도 디 세르 피에로 다빈치를 풀어보자면 빈치 지역 출신의 세르 피에로의 아들 레오나르도라는 뜻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5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지식, 입에서 불을 뿜는 물고기. 불을 뿜는 동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물에 사는 물고기인데도 말이죠. 이 동물은 바로 카디널 피쉬. 영상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입에서 반짝반짝한 무언가를 뿜어내죠. 생긴 건 플라즈마, 섬광탄, 비스무리하지만 입에서 뿜어지는 것은 불은 아니라고 해요. 이 물고기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주로 먹는데 자기 방어의 형태로 섬광 물질을 사용하는 여러 갑각 동물들을 삼켰다가 뱉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적이 나타났을 때 상대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끌기 위한 행동이죠. 실제로 이렇게 빛을 뱉어내면 천적들이 와서 이 빛에 현혹되어 카디널 피쉬는 유유히 도망갈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합지식, 한국의 특이한 성씨. 정말 특이한 성씨가 한국에 있습니다. 바로 개성 내씨이죠. 후손들의 고증에 따르면 본래 개성 왕씨로 고려의 왕족이었으나 고려가 망하자 왕씨족은 살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 때 벼슬을 지닌 왕씨 한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망명을 시도 임진강 나루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검문을 맡은 포졸이 성씨가 뭡니까? 라고 말하자 당황한 왕씨는 에? 라고 반문했죠. 그때 포졸이 왕족의 성씨를 내로 착각하고 내씨라고 성을 기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씨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 이후 내씨 가문의 양반계문은 남아있지만 내씨가 시작된 이야기가 있던 문헌은 보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 참 재미있는 성씨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세 번째 합지식, 조선시대의 담배. 담배는 백해무익한 존재이죠. 그렇기에 아이들에게는 금시되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기가 아예 없어 남녀노소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웠죠. 서당에서 훈장과 학도가 맞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허다했으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멜 표류기에선 아이들도 4, 5세만 되면 담배를 피우며 남녀노소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담배의 유해함이 알려지고부터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죠. 아무튼 과거엔 아이들이 담배를 물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 충격과 공포입니다. 네 번째 합지식, 금강산의 이야기. 금강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북한의 강원도 금강군, 고성군, 통천군에 걸쳐있는 산인데요. 과거부터 아름답기로 유명해 다양한 위인들의 찬사를 받은 산입니다. 지금은 이 산이 금강산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과거 금강산은 봄철에만 유효한 말이었습니다. 금강이란 말은 온 산이 새싹과 꽃에 뒤덮일 때인 봄의 이름이며 여름에는 나무가 아름답다는 복례산으로 불리었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다며 풍악산으로 불리었죠. 겨울엔 바위가 아름답다며 개골산으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시적인 감성이 뿜뿜하는군요. 언젠가는 금강산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섯 번째 합지식,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책. 누구를 자꾸 묻더라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입을 모아 성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50억 부가 소비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된 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은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도 그럴 것이 마오쩌둥 어록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 책을 설명하자면 중국 인민공화국 정권의 창건자이며 중국의 초대 국가수석인 마오쩌둥의 어록들이 수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되거나 배포된 부수가 무려 8억 2천만 부나 될 정도라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책에 중국의 책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 해봤던 저였는데 공산당과 마오쩌둥이란 사람의 위험이 정말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합지식, 왜 예시로 홍길동이란 이름이 쓰일까? 서류 양식을 적다 보면 이런 이름을 자주 보곤 합니다. 바로 홍길동. 왜 작성 양식 등을 보면 홍길동이란 이름이 쓰여졌을까요? 정말 아쉽게도 이의 시작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홍길동의 생가 터가 있다는 전라남도 장성군 황릉 면사무소에서 30년 이상 공직에 있던 분께 인터뷰를 하더라도 자신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 양식을 썼다라며 출처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못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홍길동이 쓰이게 된 이유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다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실존의 이름과 헷갈리지 않는 가공의 인물 이름일 것, 세 번째는 후손의 항의를 받지 않도록 역사 속 인물이 아닐 것, 네 번째로는 거부감이 없는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것. 이 네 가지 이유에 모두 부합하는 몇 안 되는 귀한 이름이기에 양식의 예시로서 홍길동이 쓰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출처가 궁금하긴 합니다. 이 홍길동이 어디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려요. 일곱 번째 합지식, 매로부터 나온 말. 맹금류인 매, 영어로는 팔콘이라고 불리는 종. 매는 과거부터 사냥으로 이용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매와 매 사냥에 관한 어휘들이 많이 남아있답니다. 대표적으로 매달리다라는 말, 이는 사람보다 사냥감을 빨리 포착한 매가 날아가려고 할 때 사람이 줄을 놓아주지 않는 경우 줄에 대롱대롱 매달린다고 하여 붙들고 늘어진다는 표현을 매달린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매섭다는 말은 매가 사납다고 하여 나온 표현으로 눈빛이 매섭다 등으로 사용되고 나며 매몰차다라는 말도 매가 꿩을 몰아서 차는 경우로부터 나온 말로써 인정이나 싹싹한 맛이 없고 쌀쌀맞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시치미를 떼다 라는 말도 매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야생성이 워낙 강한 매는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매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표식을 매 꼬리에 달곤 했는데 이 표식이 시치미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매를 발견한 누군가가 시치미를 떼고 자신의 매인 양 행동하는 것을 두고 시치미를 떼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이 외에도 매만지다, 매끄럽다 등의 어휘도 매로부터 나왔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 합지식, 군대의 계급장. 군대를 전역하셨거나 현역으로 있으시거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이 계급장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보통 영관급 계급인 소령, 중령, 대령을 보고 무궁화가 몇 개다 라는 말을
발표를 하곤 합니다. 사실 이 꽃 무궁화가 아니라 대나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소위 계급장에 9개의 대나무 잎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죠. 이는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의지에 대나무가 품은 기상, 절개의 의미를 더해 보다 책임과 무게가 한층 커졌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5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무지개는 원이다. 무지개를 떠올리면 7빛깔 줄이 있는 반원 형태가 떠오릅니다. 근데 무지개는 사실 반원 형태가 아닙니다. 원형이지요. 단순히 지상에서는 시야의 한계로 무지개의 하단 부분이 지평선에 가려져 반원 형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온 뒤 무지개를 바라보면 이렇게 완전한 원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무지개가 사실 동그란 모양이라는 것 재밌지 않나요? 나만 재밌나? 두 번째 잡지식, 고릴라의 가슴치기. 고릴라의 마스코트 행동을 떠올리면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화가 나서 가슴을 퍽퍽 치는 느낌이지만 이 행위는 생각보다 평화를 위한 행위라고 합니다. 고릴라 세계에서는 덩치가 힘이죠. 자신의 덩치를 물리적인 마찰이 있기 전 알려줄 수 있다면 불필요한 싸움이 없어지겠죠. 자신의 덩치를 가슴 두드리는 소리로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에서 야생 마운틴 고릴라 수컷들이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를 분석하자 덩치가 클수록 소리의 고파스 고점이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수컷 경쟁자들은 가슴 소리를 통해 상대방의 체격을 가늠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암컷에게 자신의 몸 크기를 소리로 알려줌으로써 짝짓기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가슴 소리로 자신의 크기를 알려준다라. 야해. 세 번째 잡지식, 미식가라는 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 미식가. 근데 이 미식가를 이루고 있는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저는 만미자를 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름다울 미, 식식, 집, 가자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름답다는 한자가 음식에 붙으면 정말 맛있다 라는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에 미식가에 만미자가 아닌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간 것이죠. 네 번째 잡지식, 유당불내증. 꿀팁, 유당불내증이란 유당 분해 요소가 부족하여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 시 배가 부글거리거나 심하면 설사를 야기하는 증상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풀이하자면 유당불내증을 가진 사람은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먹지 못하죠. 근데 유당불내증을 겪는 사람이더라도 마실 수 있는 우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유이죠. 두유엔 유당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당불내증 가지신 분들 여기서 꿀팁 하나 투척하겠습니다.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는 요청 시 우유를 두유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다면 라떼 주문 시 말씀하세요. 우유를 두유로 바꿔달라고요? 이 요청 한 방이면 유당불내증을 가지신 분들도 속 편하게 돌체라떼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구름의 무게. 혹시 구름은 몇 킬로그램이나 나갈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물만의 무게만으로요 폭신폭신해 보이는 뭉게구름을 기준으로 계산하자면 1세제곱미터당 0.25g의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저군의 지름은 1km, 높이는 약 500m에서 2km에 달하니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1km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폭도 지름과 같다는 가정으로 1km로 잡고요. 저군의 부피를 단순 계산하자면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10억 세제곱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머금고 있는 물의 무게 0.25g을 곱해주면 가로, 세로, 너비 1km인 저군의 무게가 나오죠. 무려 2억 5천만 그램. 톤 단위로 치한 시 250톤의 무게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코끼리인 아프리카 코끼리가 40마리가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무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생각보다 무겁군요. 여섯 번째 잡지식, 분홍 소시지의 정체. 이 소시지 좋아하시나요? 어린 시절 제 명절 추억의 반 이상이 이 분홍 소시지와 함께 했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 소시지는 육고기보다 물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혼합 소시지로 불리는 이 친구는 실제로 식육 가공식품이 아닌 수산가공식품류에 해당한다고 하죠. 과거 60년대 한국은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육고기와는 거리가 정말 멀었죠. 고기를 대체할 먹거리를 찾다가 도입된 것 중 하나가 어육이 많이 들어간 분홍 소시지였다고 합니다. 분홍 소시지에 육고기보다 물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충격적이네요. 일곱 번째 잡지식, 조선시대 내시의 결혼. 내시하면 궁궐 내 여인들을 넘보지 못하는 남자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평생 홀로 살았을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신기하게도 조선시대의 내시는 결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양세기보라는 족보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양자를 입양하여 대를 이을 수 있었다고 하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조선시대 내시들은 음경을 자르지 않고 고환만을 잘랐기에 임신은 불가능하지만 성관계가 가능한 내시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불가능한 내시들도 많았지만요. 여덟 번째 잡지식, 바퀴만 갈면 전기자전거? 집에 자전거를 갖춘 경우는 흔하지만 집에 전기자전거를 갖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퀴 하나면 집에 있는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바꿀 수 있죠. 2019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발명품으로 선정된 아이템 GO 오비탈. 이 바퀴에는 자체 동력원이 달려있어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퀴의 동력만으로 시속 3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죠. 바퀴만 있으면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가 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바퀴의 공기 당시 가격은 799.99달러, 하나로 약 9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전기 자전거를 사는 게 낫지. 아무튼 이런 혁신적인 아이템이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5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1인당 해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세상에서 1인당 해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초밥이 떠오르는 일본? 아니면 연어의 본고장 노르웨이? 아니요, 대한민국입니다.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에서 201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한국의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은 78.5kg으로 전세계 1등입니다. 전세계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은 약 22.3kg. 전세계 평균과 비교해보면 한국인이 해산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앞으로도 1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제가 더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두 번째 지식, 한국 보물로 지정된 외국 유물. 제가 몇 가지 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 금제 감장보검, 이 친구는 고대 그리스 청동투구, 이 친구의 이름은 유리제대 부베이저. 딱 보기에도 외국에서 만든 것 같은 이 유물들 어떤 나라의 보물들일까요? 무려 대한민국입니다. 이 친구는 보물 제635호, 이 친구는 보물 제904호, 이 친구는 보물 제624호이죠. 그리스 청동투구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수여됐던 유물인데 우리나라 선수였던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을 하여 수여받은 유물이고, 다른 외국의 유물들은 외국과 한국의 문화교류를 통해 들여온 것일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한국의 보물 중 외국의 유물들이 존재한다는 것 신기하지 않나요? 세 번째 지식, 외국에서 신기해하는 한국의 문화. 공중 화장실 출입이 무료라는 것, 식당에서 물을 무료로 주는 것, 빨간색으로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이 금기시되는 것, 해가 지나면 한 살을 먹는 기적의 나이 계산법, 숫자 4를 싫어하는 것, 그리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에서 PPL이 아닌 제품을 테이프로 가리고 방영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던 사항들이죠. 근데 외국인들은 방금 소개해드린 것들이 정말 신기한 한국의 문화라고 하네요. 어때요? 놀랍죠? 네 번째 지식, 세계에서 가장 빵이 비싼 도시. 서울의 물가 체감상 어떠세요? 저는 물건값이 비싸지면 조금 더 아끼면서 살다 보니 이게 익숙해졌는데 알고 보니 서울의 물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전세계 생활비 연구에 따르면 서울은 조사 대상 133개의 도시 중 미국의 뉴욕,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함께 세계에서 물가가 7번째로 높은 도시이죠. 이렇게만 봐도 물가가 엄청 높은데요. 근데 빵 가격이 진짜 소름 돋습니다. 빵 가격으로만 따진다면 서울이 1등이거든요. 서울의 빵 1kg 평균 가격이 15.59달러, 하나로 약 17,500원입니다. 세계 유수의 도시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빵을 먹는 도시 서울. 가격 좀 그만 올라. 다섯 번째 지식, 되댐될된. 되댐될된, 이거 없는 글자입니다. 됐어 해도 됨, 밥 먹어도 될까? 답시간이 된 것 같아. 많이 헷갈리셨죠? 되댐될된을 글씨로 쓴다면 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 지식, 김씨는 가장 흔한 성씨. 대한민국에서 김씨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합니다. 2015년 기준 1068만 9969명, 대한민국의 20% 이상이 김씨이죠. 그렇기에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외국인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도 김씨가 가장 흔한 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선 말기 연해주로 이주했던 조선인,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분들 때문입니다. 1937년 구소련 당국이 일본 첩자의 침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10만 명 이상의 고려인들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그곳 현지 사회에 동화되었죠. 외국에선 직업, 지역 등의 이유로 성씨를 나누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한 성씨의 비율이 1% 남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씨는 자신의 혈육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렇기에 타 성씨에 비해 압도적인 성씨 비율을 갖게 되었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김씨가 가장 흔한 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김씨 외에도 이씨, 박씨 비율도 높다고 하네요. 외국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한국인,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식,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사극을 살펴보면 왕이 말하면 신하들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너무 비열했나?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떼창식 대답은 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극에서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 왕의 위용은 엄청났고 감히 이에 반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친숙한 이 장면이 사실 드라마나 영화의 연출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 충격적이네요. 여덟 번째 지식, 술을 팔지 않는 동네가 있다. 대한민국의 밤을 떠올리면 술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한국에서 술을 팔지 않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은 대천항에서 배를 타고 50분을 나가면 있는 녹도라는 곳입니다. 현재 182명이 살아가고 있는 섬인 녹도에선 술을 팔지 않죠. 섬 전체에 금주령이 내려진 섬입니다. 이는 50년 전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당시 어업이 성행해 술집이 많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술에 취해 난동 부리는 사람이 많아졌고 노인들에게 대드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녹도에선 술을 팔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경조사 등 술이 필요할 때면 밖에서 술을 사온다고 하죠. 대한민국에서 술을 팔지 않는 곳이 있다니
놀랍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5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기상청은 왜 맨날 틀릴까? 요즘에 기상청 일기예보보다 그냥 감으로 오늘 비 오겠다 안 오겠다를 생각하는 게 더 맞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죠. 기상청의 예보는 슈퍼컴퓨터로 날씨를 예측하는 것일 텐데 왜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일단 지형, 지표, 기압, 습도, 기온, 해면 온도 등 날씨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과관계가 아예 없어 보이는 것들이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예측이 틀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한국의 경우 탄이 많은 지형이 복잡한 국가라 예측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후를 예측하는 것의 베이스는 기존에 있던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점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변종장마 등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거기다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상승 대기층에 대한 데이터는 누적 데이터가 적죠. 대한민국의 지리에 맞춘 일기예보 모델에 부재 역시 한몫했습니다. 그간 영국 지형에 맞춰진 모델을 사용했기에 더 많이 틀렸다고 하죠. 물론 2019년 봄부터 한국형 모델이 시험 운용을 시작,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보에 도입되었지만요. 아무튼 앞서 설명한 수많은 이유로 기상청의 오보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기억을 더 잘 기억하는 사람의 특성상 예측이 틀린 경우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되죠. 그렇기에 지금의 기상청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변수가 있는 것들 다 고려하더라도 비가 오냐 안 오냐 적중률이 47%는 너무 심한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지식, 남산타워의 색. 서울의 시그니처 건물을 떠올리라면 저는 서울의 남산타워가 떠오르는데요. 저녁만 되면 이 남산타워가 형형색색 아름답게 빛납니다. 근데 남산타워의 조명색엔 엄청난 정보가 담겨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산타워의 조명은 서울시의 대기오염 정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맑은 날에는 푸른색 조명, 보통인 날엔 초록색 조명, 나쁜 날에는 노란색 조명,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은 붉은색 조명이 나타난다고 해요. 가시적으로 그날의 대기오염 정도를 알려주는 남산타워. 굿, 베리 굿. 세 번째 잡지식, 미국 핵미사일 비밀번호. 영화에서 보면 핵미사일의 비밀번호를 풀라고 천재 해커가 자판기를 막 두드리는 모습을 적잖이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비밀번호가 안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비밀번호가 무려 15년 동안 0000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 발발 시 대통령과 발사기지 간의 통신 두절 등 비상상태가 발생하면 핵무기 대응 공격을 할 수 없기에 이렇게 단순하게 지은 것이라고 하네요. 물론 지금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잡지식, 소나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 무더운 여름철 정말 맑은 하늘이었다가도 갑자기 엄청난 양의 비를 쏟고 지나가는 소나기. 이놈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소나기는 공기의 상층과 하층이 기온차가 클 때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름철 뜨겁게 되어진 지 표면으로 인해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데 이 기류가 상층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게 되어 불안정한 대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두꺼운 정란원이 형성되어 기습적으로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것이죠. 공기 상하층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두꺼운 빗줄기와 번개를 만든다고 하네요. 이렇듯 소나기는 보통 온도가 높은 날 그리고 오후 12시부터 17시 사이에 아스팔트나 인공열이 풍부한 도시에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발길이와 같은 길이의 신체. 발길이와 비슷한 길이의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팔뚝의 길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팔꿈치와 손목까지의 거리이죠. 신기하게도 이 길이가 발의 길이와 비슷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네요. 다리털은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아무튼 실제로 이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100%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설문에 참여한 16만 명의 참가자 중 80%의 사람이 이 길이가 똑같다고 답했고 17%의 사람은 팔이 더 길다고 답했죠. 3%의 사람은 발이 더 길다고 답했답니다. 아무튼 80%나 되는 사람들이 팔뚝 길이와 발의 길이가 같다고 답했다는 점 정말 신기하네요. 다들 한번 해보세요. 여섯 번째 잡지식, 한국에서 가장 높은 형량. 해외 사례를 보면 형량이 무슨 14만 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몇백 년의 형량을 받은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형량 중 가장 길게 받은 형은 몇 년일까? 라는 질문이요. 기한이 정해진 징역을 유기징역이라고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1년 이상 30년 이하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중처벌의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하죠. 정리하자면 유기징역으로 받을 수 있는 한국 내 최대 형량은 50년인 것이죠. 기하급수적인 형량을 가진 해외 사례보다 약해 보인다고요? 대한민국엔 유기징역 외에도 평생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무기징역.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형 선고 또한 존재합니다. 참고로 사형 선고를 받으면 가석방의 확률은 0.0000001%도 없습니다. 감옥 이외의 삶을 생각할 수도 없는 죄수가 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처럼 100만 년을 선고하진 않지만 대한민국의 법도 상당히 강력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영의 한자. 1, 2, 3, 4, 5,
5, 6, 7, 8, 9, 10 모두 다 한자가 있죠. 당연하게도 0을 뜻하는 한자도 존재합니다. 근데 모양이 동그라미입니다. 이 녀석은 00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신기하죠? 0을 뜻하는 녀석으로는 떨어질 0이라는 한자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한자는 0의 가진 자라고 하는 녀석인데 중국 특유의 숫자 표기 방식으로 숫자와 같은 음을 가진 한자로서 숫자를 수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녀석이죠. 뭐 10자를 7자로 바꿀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해요. 아무튼 0이라는 숫자를 한자로 동그라미로 표현한다는 것 정말 신기하네요. 8번째 지식, 박쥐의 어원. 박쥐는 보통 눈이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죠. 대신 초음파를 이용해 먹이 및 장애물 탐지를 정교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런 과학적인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겠죠. 그렇기에 야간에 활동하는 박쥐를 보고 과거의 사람들은 눈이 아주 밝은 쥐라고 하여 발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쥐를 먹으면 밤눈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말린 박쥐를 한약재로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죠. 눈이 안 좋은 박쥐가 눈이 밝다 하여 박쥐가 되었다는 것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5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카스 맥주는 한국 회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2대 맥주 회사 하이트와 카스, 이 둘은 대한민국의 맥주 시장을 양분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거대 맥주 회사이죠. 근데 놀랍게도 카스 브랜드를 가진 회사는 현재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무려 벨기에에 있는 회사이죠. 카스 맥주는 2014년 4월부터 아노이저 부시인베브라는 회사에 자회사로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버드와이저랑 코로나 브랜드의 모회사,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맥주 코로나요. 지금까지 한국 맥주라고 생각했던 카스가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였다니 좀 많이 충격적인데요. 두 번째 지식, 말보로가 사라진다. 담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말보로. Ma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of romantic occasion. 남자는 로맨틱한 사건으로 사랑을 기억한다 라는 슬로건이 담긴 이 브랜드, 충격적이게도 조만간 사라진다고 합니다. 야체크 올자크 필립 모레스 CEO가 밝히길 10년 내 연초형 담배 생산을 금지해야 한다 라고 했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담배 말보로가 주력 상품을 10년 내 시장에서 사라지게 한다니 충격과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는 아이코스 등의 담배 대체제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 생각은 과연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반이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된다면 담배 냄새와는 빠이빠이구나라는 희망적인 생각 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세 번째 지식, 테슬라의 로고. 테슬라의 로고는 고양이의 코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비슷하죠? 트위터에서 어떤 이가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의 로고가 고양이의 코로부터 나온 것이냐는 질문을 하자 일론 머스크는 그 트윗에 예스라고 답했죠. 테슬라의 로고는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어린 시절 키우던 마카기라는 고양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는 사실 가짜 뉴스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예스라고 댓글을 달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조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테슬라의 로고는 전기모터의 단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전기모터를 개발한 니콜라 테슬라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 또한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실제로 밝힌 내용이죠. 여담으로 우주 탐사선을 만드는 스페이스 X, X의 모양이 독특한데 이것은 로켓의 궤적을 모티브로 만든 로고라고 하네요. 근데 머스크 아저씨 진짜 농담 좀 그만해. 네 번째 잡지, 일본의 다람쥐는 한국산. 과거 일본 본토엔 우리가 생각하는 다람쥐, 이렇게 생긴 다람쥐가 서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 서식하긴 했지만 홋카이도에선 다람쥐를 잡는 것이 불법이라 본토에 옮겨올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예쁜 다람쥐를 계속해서 원했던 일본 본토는 한국의 다람쥐를 수입하게 됩니다. 1939년을 시작으로 1969년까지 무려 50만 마리나 일본으로 수출되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본토에 있는 다람쥐는 대부분 한국에서 수출된 한국산 다람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에 존재하는 다람쥐 역시 대부분 한국에서 수출된 한국산 다람쥐라고 해요. 유럽 쪽의 한국산 다람쥐는 너무 귀여운 외모와 10년이라는 긴 수명 덕에 애완동물로 수입되었지만 현지 환경에 너무 적응을 잘해서 현재는 유해종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떫은 맛의 진실. 다 안 익은 과일을 먹으면 굉장히 떫죠. 하지만 이 떫다라고 말하는 맛, 이거 따지자면 맛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떫은 맛은 신경의 앞점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압각이거든요. 떫은 맛은 혀에 있는 부드럽고 끈끈한 막이 오그라들면서 느껴지는 느낌으로서 굳이 따지자면 촉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섯 번째 잡지식, 벼룩이 살 수 없는 동물. 동물에 기생하는 생물 벼룩. 근데 이 벼룩이 기생할 수 없는 포유류가 있습니다. 바로 친칠라라는 녀석인데요. 이 친구에겐 부드러운 털이 아주 빽빽하게 자라있고 벼룩이 이 친구에게 붙게 되면 털에 끼어 죽는 바람에 기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빽빽한 털 때문에 진드기나 벼룩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참 재밌지 않나요? 하지만 친칠라는 이런 고운 털 때문에 모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밀렵되었고 멸종위기 상태라고 하네요. 예쁘면 뭐든지 가지려고 하는 인간,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인간으로서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칠라 부럽습니다. 나도 모발이 빽빽했으면. 일곱 번째 잡지식, 28시간 만에 완공된 건물. 보통 건물을 완공하려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리곤 하죠.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아파트, 이거 28시간 만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중국 위엔다 그룹이 만든 이 건물은 길이 12.19m, 넓이 2.44m, 높이 3m의 컨테이너를 블록 쌓듯 차곡차곡 쌓아 볼트로 고정하고 전기 배관 공사를 진행
진행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건축사 왈,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 강진과 태풍에 강하다고 하며 필요한 경우 분해나 이동도 가능하기에 살아있는 빌딩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네요. 20가구가 살 수 있는 이 아파트 한 동의 가격은 배송비를 제외하고 300만 달러, 하나로 약 33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지으면 정말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네요. 근데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8번째 잡지식, 잉어킹의 이야기. 포켓몬스터 세계관 제약체 몬스터 잉어킹. 잉어킹을 대표하는 기술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의 대명사 튀어오르기를 가진 잉여스러운 포켓몬이죠. 근데 잉어킹이 진화하면 용과 비슷한 모양새의 물포켓몬 끝판왕 갸라도스가 됩니다. 제가 강동원이 되는 급의 진화인데 도대체 왜 이런 진화를 기획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포켓몬을 기획할 때 속담이나 고사성어에서 영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잉어킹의 진화 과정은 먼 옛날 탄생한 고사성어 등용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고대 황하의 상류에는 용문이라는 계곡이 있었는데요. 많은 물고기가 사는 이곳엔 거센 폭포가 존재했죠. 하지만 물고기가 이를 오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물살을 뚫고 튀어올라 그곳을 오르는데 성공한 물고기는 용이 된다는 등용문의 전설. 이 전설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포켓몬이 바로 잉어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잉어킹에 이런 멋진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올림픽은 세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계를 융합하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기록에 있어 모두가 평등하게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축제이죠. 우선 올림픽의 상징인 5개 고리. 과거에 이것은 5개의 대륙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파란색은 유럽, 노란색은 아시아, 검은색은 아프리카, 녹색은 오세아니아, 빨간색은 아메리카를 상징했죠. 하지만 색상별,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지면서 1976년 이 정의가 삭제되었고 현재는 세계 여러 나라 국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색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 세계를 의미한다는 정의로 바뀌었죠. 고대 올림픽의 유래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나 가장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의 최고신 제우스를 위한 종교적 축제로서 올림픽을 창시한 존재가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라클레스라는 것이죠. 이름도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개최되었기에 올림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의 종목으로는 육상, 복싱, 레슬링, 승마 경기 및 마차 경주 등 과격한 운동이 대거 속해 있었다고 하네요.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선수들은 패션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알몸으로 경쟁했기 때문이죠. 올림픽은 4년마다 개최되며 2년마다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번갈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4년 주기는 헤라클레스가 만든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2년마다 돌아가면서 열리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은 1924년부터 1992년까지 같은 연도에 개최되던 행사였죠. 그거 아시나요? 올림픽 금메달은 노벨상과 함께 지구에서 가장 영예롭고 권위 있는 상입니다.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는 동계올림픽을 대표하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이 올림픽의 공식 스포츠로서 최초로 등록되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철에 시행되는 올림픽인 하계올림픽에서 개최되던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피겨스케이팅은 1908년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1920년 앤트워프 하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가 올림픽에 데뷔했죠. 그 뒤 1924년 최초의 동계올림픽 이후 두 종목을 동계올림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깨알 잡지식으로 1932년에 열린 동계올림픽에서는 개썰매 레이스도 시범 종목으로 잠깐 등장했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연배가 높은 메달리스트로는 사격 종목의 스웨덴 선수 오스카 스완입니다. 1920년 사격 종목에서 72세의 나이로 은메달을 탔죠. 참고로 이분은 64세 때 금메달을 따기도 했던 메달리스트였다고 합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연소 메달리스트로는 1896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한 그리스 체조 선수 디미트리오스 룬드라스입니다. 그가 동메달을 획득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10세였다고 합니다. 올림픽에는 여러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대표 저주로는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캐나다의 대도시 몬트리올이 몰락했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2011년 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이후 브라질 경제에 불황이 시작되었고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시작하려고 하자 코로나가 확산되었죠. 또 다른 올림픽 대표 저주로는 올림픽 남자 축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 직후 진행되는 월드컵에서 부진을 하게 되는 저주가 있습니다. 2000년 올림픽 우승자 카메룬은 2002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떨어지는 난항을 겪었고 2004년 2008년 올림픽 우승자 아르헨티나는 2006년 월드컵과 2010년 월드컵 8강에서 탈락했죠. 2012년에 올림픽의 우승자 멕시코는 2014년 월드컵에서 간신히 본선 진출을 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고 2016년 올림픽 우승자인 축구 강국 브라질은 2018년 월드컵 8강에서 떨어지기도 했답니다. 이 정도면 과학인 듯?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는 유엔에 등록된 국가의 수인 193개보다 많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만 보더라도 206개의 나라가 참가했죠. 이런 특이한 양상을 띠는 이유는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분쟁 영토나 특수 사례로 표시되는 국가들도 참가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1908년까지만 하더라도 모터보트가 올림픽 공식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네, 그 모터로 움직이는 보트가 맞습니다. 올림픽을 송출했던 한국 방송사의 시청률을 합쳐보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는 34.2%,
30.5%,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는 31.5%,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32%, 2012년 런던 올림픽은 23.1%, 2016년 리우 올림픽은 10% 미만의 평균 시청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중 리우 올림픽의 시청률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브라질과 한국의 시차는 딱 12시간, 한국 기준으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도쿄 올림픽을 지켜보는 미국이 리우 올림픽 때 한국과 비슷하다고 해요. 미국 기준으로 경기가 새벽부터 아침까지 열려 미국 올림픽 시청률이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여성의 올림픽 출전이 허용된 시점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1900년이었다고 하네요. 1920년 첫 출전을 시작으로 올림픽에 31차례 출전한 나라인 모나코는 지금까지 단 한 개의 메달도 얻지 못한 나라입니다. 금메달의 순도 99.9%의 은에 6g의 금을 도금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분으로 따지자면 금메달은 거의 은메달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1912년까지는 우승자에게 순도 99.9%의 순금으로 된 금메달을 주었다고 합니다. 독특한 금메달이 수여된 적이 있었는데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선 전자제품 부속품을 녹여 만든 재활용 금메달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물론 IOC가 조건을 걸었죠. 재활용 금메달에 순금 6g을 무조건 함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통산 다관왕은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26개의 금메달, 3개의 은메달, 2개의 동메달, 총 31개의 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설의 선수입니다. 공식적인 한국 최초의 메달리스트는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받은 역도 미들급의 김성집 선수, 복싱 플라이급의 한수환 선수입니다. 메달을 획득했을 당시엔 일제에 해방된 직후였을 텐데 정말 대단합니다. 공식적인 한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참가한 레슬링 자유형 패드급의 양정모 선수입니다. 양정모 선수는 1974년, 1978년 아시안게임에서도 2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었죠. 일본의 강제 점령 당시 한국인 선수가 금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의 송기정 선수이죠. 정말 아쉽게도 일본 소속으로 뛰었기에 이 기록이 일본의 금메달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통이었던 마라톤 우승자에게 증정되던 고대 그리스 유물 청동투구는 우여곡절 끝에 송기정 선수가 받았고, 이를 박물관에 기증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나치 주관하에 열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여 히틀러를 공식적으로 대면한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송기정 선수 왈 160cm인 내 키에 비해 그의 손은 크고 억셌으며 최고는 우람했다 라고 했었죠. 역대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사람은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딴 양궁의 김순영 선수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딴 사격의 진종호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했을 때 포상받는 금액은 이렇습니다. 금메달은 연금 점수 90점으로 매월 100만원, 포상금으로 6,300만원을 받습니다. 은메달은 연금 점수 70점으로 매월 75만원, 포상금으로 3,500만원을 받죠. 동메달은 연금 점수 40점으로 매월 52만 5천원,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받는다고 하죠. 참고로 한국의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돈은 전액 비과세로 제공되며 소득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올림픽의 메달리스트의 지역별 현황은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 메달리스트가 많고 제주도 출신 메달리스트가 가장 적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경우 수도권 출신들이 가장 많다고 하네요. 지금과는 다르게 1950년대까지 IOC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에이버리 브런디지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어떤 상업적인 관심도 올림픽과 엮는 것을 거부했죠. 협력 스폰서의 관심이 IOC의 결정에 지나치게 간섭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선 올림픽이 개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올림픽 탁구의 라켓은 사이즈, 모양,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블레이드 성분 중 85%가 나무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약 빼고요. 이런 걸로 치기 쌉 가능?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의 공연,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근데 이거 립싱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에서 혹시 모를 실수가 나는 것의 여지를 1%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올림픽의 공연들은 립싱크로만 진행된다고 하죠.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에선 유독 립싱크가 대두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개막식 당시 나왔던 어린이가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가 녹음한 것을 재생했고 그에 따라 립싱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패럴림픽의 로고 아지토스는 라틴어로 나는 움직인다 라는 의미입니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뜻이죠. 한국은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대회 등 세계 4대 국제 이벤트를 개최한 5번째 국가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함께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죠. 단 두 사람만이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모두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복싱 라이트 헤비급 부문과 4인 봅슬레이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에디 이건, 1920년에 피겨스케이팅, 1924년에 피겨스케이팅, 1928년에 피겨스케이팅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길리스 그라프스트롬, 이렇게 두 분이죠. 앞서 설명했듯 과거 피겨스케이팅은 하계올림픽에서 개최되던 스포츠였으며 1920년까지는 하계올림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길리스 그라프스트롬이 이런 기염을 토할 수 있었던 것이죠. 1912년부터 1952년까지는 예술가들도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화가, 조각가, 건축가, 작가, 음악가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메달을 놓고 경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은 화가들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만들게 되었죠. 또한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예술가들의 PR 무대로 올림픽을 사용하는 것이
아마추어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올림픽에서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한국의 공영방송사 MBC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식 중계방송 도중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우크라이나 국가 소개사진으로 사용했습니다. IT를 소개할 땐 폭동 당시 화재 현장 사진을 삽입했죠. 이 외에도 다양한 실수를 남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박제되었고 대대적인 국가 망신을 시킨 사례로 남게 되었죠. 세계 굴지의 양궁 선수 90% 이상이 사용하는 활은 한국산 활입니다. 한국 토종기업인 윈앤윈의 활이라고 하네요.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전 세계 양궁 대표팀의 40%가 윈앤윈의 활을 들고 참가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는 엄청난 양의 콘돔을 배포하기로 유명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15만 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는 10만 개, 2016 리우 올림픽 때는 45만 개의 콘돔이 배포되었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11만 개의 콘돔이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인데다가 엄청난 운동 내공을 담고 있는 선수들의 몸, 거기다 몸에 딱 달라붙는 쫄쫄이까지, 이런 요소들은 충분히 매력 어필이 되어 실제로 올림픽에서 선수들끼리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선수의 경우 직접 메시지를 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선수들은 틴더 등의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